정치쇼. 안녕하세요. 미래를 말하는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서울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길도 많이 막혔고요. 길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늦지 않고 방송국에 딱 좀 일찍 도착한 훌륭한 진행자 정봉주.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온 실시간 검색어 타워크레인입니다. 의정부에서 사고 났고요. 안타깝게도 또 근로자 3분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한중 통화 스와프 공식 종료, 재연장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자, 그리고 미국에 또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나파밸리,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죠. 캘리포니아산 와인이 나오는 지역. 3초 만에 축구장 하나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봉도사가 고른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나파밸리. 사고는 지구촌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자, One Side of the World. 세계의 또 한 지역. KT 턴스텔 노래 들으면서 1부 들어가겠습니다. One Side of the World.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 해야 원포인트 뉴스. 원포인트 뉴스의 원조 SBS 원일이 논설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는 날이 참 깔끔해요. 네, 어차피 일찍 움직여갖고 기사도 잘 못 보는데. 네, 그런데 광고가 많아요. 예, 한참 기다렸어요. 그렇죠. 네. 지금 광고가 많은 게 우리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MBC로 가야 할 것이. 뭐 그래서 그랬겠어요. 우리 봉도사님 인기가 좋으니까 아니에요. 이쪽으로 몰리는 거겠지. 그리고 저거 그러니까 마봉춘 파업하면서 그 영향이 있는데 네. 좀 파업이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해결은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시장도 좀 균점이 되고. 그럼요. 예. 방송 시장도 정상화돼야 되는데 예. 빨리. 네, 뭐 비도 오고 날씨도 꿀꿀하고 연휴도 끝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실검 뉴스 골라오신 게 뭐 나파밸리, 예. 뭐 크레인 사고 이런 걸로 고르겠어요. 아니, 이 사고를 광고 얘기 마저 하면은 예. 그래서 좀 광고가 많긴 하지만 듣는 분들이 좀 짜증도 나고 그러지만 광고 없으면 또 제작도 못 하잖아요. 네. 그것도 광고 없으면은 우리 원일이 기자님 그 출연료 15,000원인가요? 또 이런 또 국가 기밀을 또 이렇게 또 아니, 사내 기자는 15,000원인가 10,000원인가 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절을 했어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광고도 정보고, 예, 네, 그럼요. 또 광고주도 청취자고. 아니, 무심코 듣던 게 내가 뭐 살려고 그러는데 뭐지? 그러면 그게 하나의 정보예요. 네. 그래서 광고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광고를 열심히 듣는 분들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시장 경제의 뭐 근본을 말씀하신 거라고 예. 이해합니다. 자, 뭐 실검으로 진짜로 나파밸리 산불 이거 미국에서 나는 뭐 자연재해인데 이게 실검이 될 정도로 지금 굉장하네요. 캘리포니아 산불은 위험해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 농담이 있어요. 미국에서 도대체가 대책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가 캘리포니아 산불이고 두 번째가 트럼프의 막말이라고. 아하.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그 캘리포니아 그 산불이 말이죠. 예. 이제 실제로 가서 이제 여러 번 봤는데 대단해요. 어마어마해요. 이쪽 산에서 이쪽 산으로 박격포를 쏘는 것처럼 불꽃이 날아다니는 거 그렇죠.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정말로 저는 누님이 캘리포니아에 살아요. 예. 보면은 왜 사람이 15명이나 죽지 그러는데 예. 가보면은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불꽃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 앞산에서 불이 나고 있으면 여기까지 안 오겠지 하는데 불꽃이 날라고 이쪽이 확 타버리고 예. 또 캘리포니아는 건조한 지역 아니에요. 예,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시점이 이제 우기가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지난 3월 달에 비 한 번 오고 지금까지 한 방울도 안 내리다가 10월 달이 접어들면은 이제 촉촉해지면서 비가 와요. 예. 우기에 접어드는 기간인데 요때 이제 비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이상 기온이라는 게 이게 디아블로 윈드라 그래서 아주 바짝 마른 건조한 바람이 시속
60마일로 부는 건데 와. 그러면 시속 100km, 그렇죠. 100km가 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시속 20km가 되면 혹시 골프 치시는지 모르지만 골프공이 갔다가 뚝 떨어져요. 시속 25마일이 되면 예. 골프공이 정말로 거짓말처럼 나를 향해서 거꾸로 날아오거든요. 빡그 드라이브 쳤는데 슉 돌아고 다시 나한테 떨어지고. 내 쪽으로 날아온다고요. 그게 시속 예. 30마일인데 지금 시속 60마일 이상 80마일까지 지금 분다는 건데 바람이 뭐 정말 불꽃이 박격포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그 밸리가 두 개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예. 실리콘밸리가 있고 나파밸리가 있는데 예. 차로 한 시간 반 거리거든요. 아, 근데 그럼- 실리콘밸리에는 예. 밸리가 없고 밸리가 없어요. 별리가 없죠. 예. 그냥 단지죠, 단지. 예, 제가 예. 얼마나 무지했냐면은 예. 진짜로 실리콘밸리를 가가지고 여기 밸리는 어디에 있냐고 오. 물어본 적이 있을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그 샌프란시스코부터 산호세까지 한 그 거리에 있는 IT 기업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예. 거고 IT 밀집 지역. 예. 나파밸리는 정말로 밸리예요. 가보면 진짜 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한 샌프란시스코 쪽이면은 약간 북쪽이네요. 북동 쪽으로 좀 북동 올라가 쪽으로? 있죠. 올라가 있는 어. 거죠. 차로 한 1시간 반 거리인데 예. 그럼 옐로우스톤에서도 멀지 않은 지역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오호.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남북으로 40km, 동서로 12km 지역이니까 예. 지금 불탄 지역이요 워싱턴 D.C.의 3배 거리예요. 와, 남북으로 40km, 동서로 예. 12km. 예, 꽤 이야, 넓죠. 예. 근데 이제 가보면 진짜로 밸리거든요. 양쪽에 이제 산맥으로 산맥으로 쫙 쌓여 분지로 있고. 돼 있는데 글로 이제 그 바짝 마른 지역이니까 거기서 포도가 자라서 미국산 와인의 85%가 여기서 생산이 되는데 어허. 이게 지금 이제 반 정도가 불타버린 거거든요. 아직 수확 못한 게 지금 24%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산 와인 값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건데 그거를 떠나서 이게 인명 피해가 지금 15명. 예. 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거기 이제 애너하임이라고 그 좀 그 한인 동포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여기 또 가까워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전소된 지역들이 불탄 집들 중에 교포들 집이 많아요. 점점 늘고 있어요 어허. 지금. 그게 좀 걱정입니다 지금. 애너하임 야구팀도 있잖아요. 네, 네, 예. 네. 그 하나, 둘, 셋 딱 3초에 축구장 하나가 홀라당 다 면적이. 그냥 3초 홀 만에. 예. 그래서 저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이제 그 이 산타로사시라고 이제 그 동네 큰 마을 시인데 이거 헬기 사진을 찍으니까 마을 하나가 통째로 불탔거든요. 저도 어허. 한번 가본 데인데 보니까 가본 데가 저렇게 불타서 그냥 폐허가 된 걸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이게 산타로사나 산호세 이렇게 그 스페니쉬 표현이 있는 게 이게 과거에 멕시코령이었었던 데 아니에요? 네, 그거 전쟁에서 다 뺏은 그렇죠. 거죠 미국 예, 옛날에. 18세기 전쟁에서요. 예. 자, 미국은 이런데 또 국내는 또 뭐 자꾸 또 크레인 사고가 나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그 실검에 올라와서 지금 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안전보건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여기서는 통계를 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에 걸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88명이에요. 88명이요? 예, 예. 그러면 그 한 달에 한 7, 8명씩 사고가 나고 6년에 88명이니까 아, 6년에, 예, 1년에 6명 정도씩 그렇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아니 88명이니까 10명이 좀 넘죠. 한 그러네, 15명쯤 진짜. 되네요. 예, 예.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많아도 너무 많다고. 이게. 예. 근데 툭하면 쓰러지는데 지금 그럴 때마다 지금 이제 노동부에서 대책을 마련한 데라서 오늘도 이제 발표한다는 거거든요. 대책 내용이 매번 똑같아. 매년. 뭐 노후된 거를 뭐 정기 점검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크레인 업체들이 하청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좀 안전 교육도 안 되고 이 보수도 안 되고 이게 이 조이고 하고 이거 안전장치 마련하고 하는 게 안 되는 다 거예요. 경비 이게. 아니에요, 그게. 예, 경비니까. 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말 참 무책임한 말이긴 한데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간단하네요. 이 크레인이 자꾸 사고가 나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니 사고가 빈발하고 안전이 가장 요구되는 이 크레인 부분에 대해서 하청을 좀 못하도록 좀 대책을 세울 수 없을까요? 이제 비용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자,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은 이건 예. 시장 논리가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뭐 하청하지 마라. 비용 올려라. 네. 올리더라도 안전 강화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 일단 고소 작업대와 이동식 크레인 사망자가 6년 동안 각각 91명, 88명. 예.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거 이제 OECD 국가로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한 번 납작하면 또 대형 사고예요. 그렇죠. 자, 이건 바로 그냥 목숨을 잃는 사고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 고공 크레인이 예,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말만 그럴 게 아니라 정말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예. 필요한. 국감에서 사실 저 이런 거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 국감 그러니까요. 의원들이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대책을 추궁하고 이런 거 대책을 마련하고 환노에서는 이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오겠죠. 예. 나오겠 너무 임박했으니까. 그리고 김영주 장관님이 그 삼선 의원 아니에요, 민주당? 네. 저하고 개인적으로 무척 절친인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런 거 좀 다뤄보라고 진짜. 아니 김영주 장관님 이거 아주 꼼꼼하게 여성 장관으로서 의정 활동을 큰 그림보다도 꼼꼼한 활동에 아주 능했던 네. 분이거든요. 네. 아, 철저하게 이거 조금만 고민하면 다 정답이 나올 것 네, 같은데. 하나만 제가 좀 보태자면 제가 사회부 기자 시절에 취재를 예. 해본 적이 있는데 예. 대한민국 정부가 크레인 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체가 없어요. 어허.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예. 지게차도 있고 그게 아. 거치식도 있고 타워 크레인이 있고 이동식이 있고 차량으로 옮겨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저 이삿짐 올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좀 한번 좀 국감에서 다뤄볼 만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여부 놓고 오늘 심리가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아직 이번 발표? 주 안에 이제 발표만 하는 건데, 아하. 자 석방될 것 같다, 계속될 것 같다, 제가 그 예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평은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판부가 곤혹스러운 게 원래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치기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하고 그냥 재판부에다가 그냥 공을 싹 넘겨버렸어요. 그 기존에 했던 구속영장 중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을 갖고 좀 연장을 해줘라. 그 안에서 다시 좀 한번 그 해달라. 안에서, 예. 그래서 제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는데 경력 20년 넘는 판사 출신 변호사 3명한테 물어봤는데 3명 모두 자기 기억에 추가 영장 청구 없이 있는 구속영장 사실만 가지고 또 구속 연장을 한 사례는 기억이 없대요. 예. 왜냐면 그렇게 청구하는 경우가 그렇게 없으니까. 요청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예. 그럼 석방 될 거냐고 근데 물어보면 그건 또 장담 못 한대. 왜냐하면 재판에 원하는 재판 진행이 가장 핵심 아니에요. 딩동댕 그게 이제 그럼요. 핵심이니까.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 재판부가 자 합의하에 한다 우리. 검찰과 변호인들의 합의하에 이제 구속을 유지할 건지 풀어줄 건지를 결정 이번 주 안에 하는데 만약에 발부를 계속 구속을 한다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거를 고지할 것이라고까지 미리 예고를 했어요. 재판부가 한다면이라고 정되지만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곧 나오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논평은 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헌재 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 야당은 강력 반발. 요것도 좀 소개시켜줘야 될 텐데. 되게 정치적으로 막 서로 주고받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이러는데 한마디로 뭐냐면요. 지금 저 김희수 대행 체제가 97년도에 JP 총리설이 6개월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김희수 부결했잖아요. 헌재 소장이 국회 넘어서 국회에서 부결시킨 거예요 사실상. 부결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법대로 하면은 원래는 다른 재판관을 뽑아서 다시 들이밀어야 되는데 예. 청와대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6분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하죠. 그분들하고 친한 분들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분 때 임명돼 그 두 예. 대통령 때 임명되었던 헌재 소장. 다른 사람은 싫은 거야. 지금. 재판관들. 그래서 김희수 대행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강일원 재판관으로 새로 추천하는데 강일원 재판관은 곧 임기가 내년 9월로 또 끝나. 그러니까 청와대 그것도 싫은 거예요. 김희수도 1년 남았잖아요. 예. 김희수 재판관도.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대행으로 가겠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내년 9월까지 이제 끌고 가는 거는 이제 불가피해졌는데 예. 자 이게 국회에서 부결시킨 이 사람을 또 대행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국회하고의 협치를 깨는 거 아니라는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치적 이해득실은 그건 좀 따져봐야 돼요. 약간의 감정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기분 나쁘면은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청와대도 받아들일 수 있죠. 국회까지 넘어갔고 이렇게 헌재 소장이 부결된 경우도 없고. 아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 김희수 소장이 특별히 하자가 없다라는 걸 야당이 인정을 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부결시킨 점이 기분 나쁜 거야 청와대는. 그게 본질이고요. 예. 야당은 부결시켰으면 좀 못 이기는 척하고 내리고 다른 사람 올리면은 못 이기는 척 해줄 텐데. 야당이 지금 많은데 주로 어디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나요? 다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국민의당은 또 김희수 한 다음에
후폭풍이 심하니까 그렇죠.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하면서 뒷수습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전북분이기 때문에 예. 전북 또 이 호남 고창이에요, 민심을 고창. 예, 이 호남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죠. 예. 그건 이제 그 전 얘기인 거고 지금 상황은 어찌 됐든 이렇게 약간이 아니라 많이 감정이 섞인 지금 이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래서 부결시켰으면 그래도 그럼에도 그럼 그 이후를 대행 체제로 가고 뭐 다른 분으로 네. 가든지 아니면 그 다음 그 스텝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대행 체제로 간다. 그러면은 뭐 막가자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죠. 국감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은 뭐 부결됐는데 대행으로 가나 보지 이게 뭐 큰 의미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이게 폭발력이 굉장히 강한 문제예요. 그래요? 여야 간에 지금 이게 감정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하. 단순히 이 정치적 공학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이렇게 끼면은 이게 잘 안 풀 수가 많아요 이게. 감정은 풀어줘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더 앞으로 알겠습니다. 서범숙님, 원기자님 목소리 볼 수 있어요. 김진만님, 봉도사님 오늘 정탐적 같아요. 멋져용. 자, 원일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3변 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추석을 뜨겁게 달궜던 3변 시대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예, 자 신라의 김태현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화개장터 박지훈 변호사님. 네,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댓글에 세 분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이렇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기순 변호사고요, 저는요. 기순. 그리고 기순. 예, 기순했다고. 난 박기순 닮았다. 아니요, 기순했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네. 여권으로 왔으니까 귀순이죠. 백성원 변호사는 극중도 변호사고, 예. 그리고 극중도는 뭐야? 아주 중간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그런 극중, 느낌이에요. 극중주의. 네, 안철수 대표랑 좀 달라요. 김태현 변호사는 극우 변호사라고 이렇게. 저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눈물 둘렸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 눈물 흘린 건 아니고 네. 옆에서 눈물을 닦았죠. 뚝뚝 떨어지더라고. 뚝뚝. 와. 또 오늘도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하나요? 난 소나기가 오는 줄 알았어. 눈에서.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 얘기했는데 벼랑간에 안경을 벗었어요 그때 안경을. 황순원 씨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소나기. 자 김경님 감사합니다. 힘든 방송입니다, 이 기순 방송. 변호사 극중노변 극우 쪽에 발 살짝 닦는 변. 좀 낫다, 살짝 담근. 살짝 담근 네. 면은 좀 낫네. 자 그리고 또 명절 때 아주 재밌는 방송을 해갖고 빵빵 터졌는데 박준 변호사 그 부인께서 사고가 나셨다고. 예, 조금 명절 음식 준비하다가 예. 약간 좀 부상을 좀 입었습니다. 화상. 예, 그래서 화상인데 수술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이렇게 그 사랑을 또. 그럼 그때 우리 방송은 녹음 방송이었었나요? 예? 병원에 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송을? 잠시 또 병원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갔죠. 했었습니다. 깜짝 예. 놀랐네 예, 녹음 예. 방송인 줄 알고. PD한테 어깨 한 대 맞았어. 예, 예, 조금 그 화상 수술을. 예, 명절 음식 준비하다가 기름이 조금 되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수술 받고 어머, 지금 우리- 치료 받고 있습니다. 예. 웃잖아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조금 마음 아파하시고 앞으로 명절 음식은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100번의 방송에 소용 없어요. 한 번의 사고가 그렇죠. 훨씬 효과적이야. 죄송합니다. 효과적이라고 아닙니다.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 첫 번째 뉴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럼 국민의당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극중주의. 저는 그런 의미의 극중이 아니에요. 예. 뭐 오른쪽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또 진보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아니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극중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걸 표방하진 않아요 그냥. 아니 근데 극중 맞는 게 대사는 왜 이렇게 맞다주의. 진지해요? 남한산성 극중 대사는 왜 이렇게 진지해?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죠. 무슨 다큐멘터리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책하고 대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남한산성 그 김훈 원작에 네, 그 작가님이 너무, 예. 대사를 바꾸지 않는 걸 조건으로 영화를 만드는 걸 허락해 준 거래요. 그런 것 같아요. 김훈. 네, 원래 이제 책을 영화화하면 좀 영화에 맞게 바꾸잖아요 대사를. 시나리오 기본적으로 제가 영화 제작도 네. 해봤잖아요. 뭐 안 해본 게 없으시네요. 6번 정도 바꿔요 시나리오를. 시나리오 작가가 2-3번 바꾸고 감독이 또 한 3-4번 바꾸고. 근데 여기는 대사를 그대로 써달라는 거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더 무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우리들은 보는데 재미는 있더라고. 저도 되게 재밌어요. 예, 재밌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확 꺾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추석 영화, 가족 영화로는 또 마지막에 굉장히 좀 답답해지잖아요. 예. 보고 나면. 그러니까 추석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볼 영화로는 조금 부적합했던 거죠. 그러니까 2005년, 2007년 실화를 다룬
범죄 도시. 이런 거 그냥 저는 그 빵빵 터지는 거 아니에요? 시사회에서 보고 그냥 쓰러졌습니다. 어. 빵빵 터져가지고. 빨리 보러 가야 될 텐데. 예. 자, 어금니 아빠? 네. 이거는 사건이 너무 이렇게 복잡단하게 사방팔방으로 튀어서 정리도 잘 안 돼요. 제거는 딱 날짜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난달 9월 30일이죠. 9월 30일에 이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자기 딸을 시켜서 딸의 초등학교 친구를 부릅니다. 그게 14살이에요, 딸이. 예.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가 이 딸의 부름을 받고 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요. 예.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참 희한한 건 딸은 나와요, 그 뒤로 집에서. 그러니까 그 자기 친구만 아빠하고 둘이 두고 나와서 바깥에서 노래방도 갔다가 놀고 한 8시 반쯤 들어가요. 근데 그 왔던 친구가 사망을 합니다. 이건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사망을 해서 그 다음 날 이제 10월 1일이죠. 10월 1일 날 오후 5시쯤 화날 때예요. CCTV가 아주 잘 보이는 장소에서 이 어금니 아빠가 여행용 트렁크를 하나 들고 딸이 같이 옆에서 도와줘요. 그래서 차에 싣습니다. 그리고 딸이 영정사진을 엄마의 영정사진을 딱 들고 차에 타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죠? 엄마를 추억하면서 동해안을 가는 그런 가족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영월에 가서 이 피해 여중생의 시신을 유기하고 그 과정에 블랙박스도 다 띄고 가요. 동선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리고 10월 2일 날 여기서부터가 좀 황당한데 이 딸하고 뭔가 경찰 수사가 압박해오고 있다라고 느꼈는지 사체 유기에 자백을 하는 동영상을 찍습니다. 둘이. 아이고 내가 부인이 죽어서 자살해서 나도 따라 죽으려고 독약을 넣어놨는데 그걸 친구가 와서 먹고 죽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애를 유기했다. 그리고 10월 5일 날 이제 경찰이 급습을 해서 이 어금니 아빠와 이 여중생 그 딸 여중생을 체포를 하는데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면제를 엄청나게 먹어서 이제 그 아이의 시체는 영월에 있다까지 얘기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나서 회복이 됐고 처음에는 사체유기만 했지 살인한 적이 없다 끝까지 부인을 했었는데 이 깨어난 딸이 아빠가 수면제 주라 그래서 같이 수면제 먹였다. 그 친구한테. 그리고 아빠가 좀 자기 말 안 들어서 좀 때렸다고 하더라. 그렇게 진술했어요. 이제 거기쯤 가다 보니 이 어금니 아빠도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어제 자백을 했죠. 살인에 대한 자백을 했어요. 내가 죽였다 자백을 했는데 문제는 왜는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지 이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이 요게 하나가 아닙니다. 2개 정도가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큰 카테고리가 또 더 있는 게 뭐냐면 아내가 얼마 전에 사망을 했는데 일단 투신 자살로 지금 경찰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의 폭행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자살 방조를 했는가 아닌지.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사건 중에 아내가 자살하는 계기가 이 남편, 이 피의자의 계부, 어머니의 남자친구 내지 계부가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한 게 아닌가. 그 성폭행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 있거든요. 성폭행이 신고가 돼 있고 누가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계부가 지금 누구의 계부에? 그러니까 어금니 아빠의 계부가 자기 아내를 어금니 아빠 아내를 8년간 성폭행했다는 그러니까 그는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중학생 피살 사건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크게 세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상당히 성폭행이 복잡합니다. 있더라고요. 계부의 성폭행, 아내의 투신 자살,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여중생의 살해 이 세 가지가 지금 복잡다단하게 엮인 사건입니다. 여중생 살해에 무슨 성폭행 흔적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요. 아직 일단 없습니다. 1차 부검 결과에는 성폭행 흔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조심스럽게 그런 예측을 하는 분들은 많아요. 딸이 아빠하고 자기 친구 둘을 남겨놓고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집안에서 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 도구들 같은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물론 이 피해 여중생의 성폭행 흔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많이 추론을 하는 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아이가 저항을 하니까 결국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게 아니냐가 현재까지는 추론인데 이 추론에서 명확하게 사실로 확인이 되려면 결국 이 어금니 아빠 이 씨의 진술이 있어야 사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딸의 진술이 있어야 돼요. 어금니 아빠는 왜 어금니 아빠예요? 이게 거대 백악종이라고요. 우리나라에 한 3명 정도만 걸리는 아주 희귀병이에요. 거대 백악종이요? 네, 그게 뭐냐면 이빨하고 잇몸 사이에 이 백악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종양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입 이쪽이 이렇게 부어 올라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종양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얼굴이 기형적으로 변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빨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어금니가 딱 하나 남아 있다. 나는 그래도 나랑 똑같은 병으로 앓고 있는 우리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모금 활동도 2006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모금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딱 보면 영상만 보면요. 정말 절절한 부정이 느껴질 정도로 내 딸을 나는 죽어도 된다. 내 딸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터지고 사실 국민들이 더 지금 황당해하고 온몸에 분노를 하고 문신이 있는 거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선의 천사의 상징으로 보이는데 그 부인도 온몸에 또 문신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문신의 그건 내용도 뭐예요? 중요합니다. 문신을 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신 자체가 팔의 대부분하고 무릎 위로는 다 문신이 되어 있는데 안에는 여성을 비하할 수 있는 문양이 좀 있습니다. 또 문양 비슷한 문양이 아내한테도 강제로 새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신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안에 내용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기부를 하는 부정에 의해서 기부를 받아서 딸을 키우는 사람 보이지만 다른 어떤 악마적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대목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리액션 좀 해보세요. 네. 이 기사 모르세요? 진작에 알고 듣고만 있죠. 있어요. 진작에 알고 듣고만. 있죠.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난 전 몰라요. 신문 안 보세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김대현 변호사 워낙 신문 안 정치만 봐요. 관심 워낙 있어요. 정치만 알고 이런 주말부터 예. 일요일부터 지난 주말 추석 연휴기나 사실 신문에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이게 어금니 아빠라는 게 검색 1위 하면서 굉장히 그렇죠. 다뤄졌어요. 예. 그런데 일요일자부터 이제 신문이 나오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오늘 4일째 이제 신문 사회면을 탑으로 장식하고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죠. 근데 일단은 정리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의 자체는. 근데 문제는 뭐가 남았냐면 딸인데 예. 그러니까 살인하고 사체 유기까지는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 살인 부분에서 자백을 했으니까 아빠한테 남아 있는 거는 저기 이모 씨죠. 이름도 이제 오늘 아침부터는 공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영모인데 네. 예, 그 사람 같은 경우엔 살인까지 본인이 자백했기 때문에 살인하고 사체 유기는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살인 사건을 주사할 때 중요하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일단 유죄를 받은 시신이 있어야 되고 흉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건 나왔어요. 근데 유무죄를 따질 때. 그다음에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기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물론 이 동기도 동기지만 만약에 이 남자가 그냥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거지. 그럼 살인인데 그게 아니라 뭔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그런 과정까지 갔으면 그건 강간살인이니까 죄명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량도 그럼요. 커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살해 동기 밝히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준 변호사 말씀하신 게 이제 딸의 진술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딸의 진술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딸이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면제 먹여놓고 6시간입니다. 자니까 6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야, 너 나갔다 와. 저 나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빠가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는 자기 친구한테 뭘 했는지에 대해서 딸이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해 동기가 과연 나올까 보다 흔적도 지금 없다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폭행 흔적,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백성 보사 얘기했던 그 각종 도구들 그 도구를 썼다 하더라도 흔적은 이제 남게 마련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죠.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부검을 하면. 근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로 봐서 이제 정밀보험에서 나올 수도 있죠. 뭐 그죠. 정밀보험에 나오면 이제 아직 현재 버전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현재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버전으로 봤을 때는 강간살인까지 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살인까지는 가능한 건데 그리고 이제 그게 아버지 문제고 딸의 문제에 대해서는 딸도 사체 유기까지는 나온 딸도 건데 문제가 되는 게 네. 딸은 3가지 정도 문제가 돼요. 딸이 뭐 상해 나올 수 있을 불렀죠. 거예요. 예. 본인이 꾀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초등학교 때 만났던 사람인데 중학교 때 안 만나던 아이를 김양을 불러가지고 결국은 됐고 본인이 아니 아빠가 부르라 그러면 왜 부를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본인이 수면제 같은 드링크를 줬거든요. 그것도 아마 알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또 나머지는 백성에서 최초 얘기했는데 시신을 유기할 때 본인이 알면서 같이 유기하는 걸 근데 동조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조사 얘기하시던 왜 그러면 아빠가 하라고 다 하냐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의 이제 중학생 딸들이 부모님한테 잘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 그거 있고 여긴 좀 특수한 상황인데 이 아까 백성범에서 얘기했던 거대 백악종 우리나라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 10명이랍니다.
그러면 이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나랑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아빠. 없어요. 아빠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딸을 두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빠와 딸 사이에 굉장한 유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있을 수 이 있다는 거죠. 딸은 가해자 시키는 대로 동시에 하는 거야. 피해자일 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하나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그 CCTV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10월 1일 날 이 피해 여중생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싣고 예. 그리고 나와서 아빠랑 같이 그 여행용 가방을 들어서 트렁크에 넣고 자살한 엄마의 영정사진을 들고 이 조수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CCTV 앞에서 일부러 연출한 거거든요. 그건 공모죠, 공모. 그러니까 완전 연출인데 기획. 문제는 지금 자기 친구가 죽어서 저 트렁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알아요. 아는데 너무 태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빠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얼굴 표정이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가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박지원 변호사가 이게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안 합니다. 그렇죠. 14살짜리 아이를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초 보도는 이제 이 딸이 자기 친구들 여러 명한테 불특정 친구들한테 다 문자를 보내서 그중에 김양이 걸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김양을 특정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김양을 불러서 뭐 할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김양을 계속 설득해서 불러낸 거예요. 만 13인가 14인가요? 만으로. 14시라고 하는 14세입니다. 예. 그러면 촉법소년은 아니네. 아닙니다. 아니죠. 예. 네, 헌법 그러니까 적용이 되죠. 예. 지금 이 딸은 범행 무엇을 할지에 대략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 김양을 살해한 이후에 그 행동을 보면 거의 모든 걸 같이 하고 있는 모양새요. 그 살해한 순간에 바깥에 있었던 걸 제외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아까 아빠가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측하고 나갔을 그래서 수가 있는 저는 또 거죠. 이게 더 문제가 이 김양이라는 친구가 경찰에서는 확인해 본 바로 초등학교 시절에 자주 놀러 왔었대요.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예쁘장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증거가 아직 명백하게 동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쪽으로 계속 추정을 하고 수사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전과는 안 나왔나요, 아빠? 아직 전과도 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전과 있어요. 예. 전과가 10범이 넘어요. 예, 전과가 근데 뭐 살인이나 네, 이런 그런 건 부분들은 아니고 문제가 뭐냐면 이 피의자 이모 씨가 지금 지적장애 2급이라는 거거든요. 지적장애 2급 정도면 IQ가 한 35에서 60 정도입니다. 피해자 이모 씨라뇨. 피의자요. 피의자. 범인은 그러니까 이모 어금니 씨가 아빠로 통일해 주세요. 어금니 아빠로 그렇게 어금니 그렇죠. 아빠가 지적장애 2급의 지금 상황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 부분도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2급이면 30이라고 제가 IQ가? 35에서 60 정도인데요. 그 정도면 단순한 어떤 반복적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연극이라든지 그러네요. 범행을 계획하거나 짜거나 은폐하거나 알리바이를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어금니 아빠가 전과 18범이는데 네. 왜 그 말은 안 하나요? 7066님이 항의 문자 지금 왔어요. 네, 했어요. 18범 얘기했고요. 이제 뭐 살인 전과가 아니고 뭐 사기라 다른 뭐 전과들이 있다고 지금 근데 알려져 있고. 지적장애 2급이 어떻게 사기를 할 그러니까 수가 그런 있죠? 부분들이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판정받을 때 본인이 어떤 좀 부적하게 받았든지 아니면 판정이 잘못됐다든지. 이제 우리나라 근데 판정이 잘못되기 좀 어렵거든요. 사실. 장애 등급 심사하는 게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맞아요. 정말 이 지적 장애라고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내 MRI도 찍고 행동도 다 조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조 중에 문제가 또 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서류 심사 너 한번 써봐.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예. 얘입니다. 자기 이름 못 쓰고 뭐 대충 막 쓰는 할 수 있잖아요. 예. 지적 모르는 연기를 할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거 보면 2급 따낸다는 거예요. 예를 그래서 들면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이름 이거 정말 예입니다. 뭐 이름 못 쓰면 뭐 2급 이런 규정이 있다고 치면 이름 일부러 못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멍청한 척 모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정치산, 그러면 그냥 금치산 이런 거로 자기가 기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정치산 그건 금치산은 어려워요. 안 되는 거고. 그건 안 돼요. 한정치산 그러니까 장애 판정이라는 게 장애 사실은 판정은 뭐 어떤 권리의 변동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충 한다는 그래서 거예요. 근데 한정치산 금치산은 권리의 권리의 변동이 변동이 생기니까 생기니까. 그건 좀 지금 정확한 건 엄격하게 아닌데 초등학 졸업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김태민에서 지적한 것처럼 글자 같은 것도 잘 못 쓸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판단이 조금 잘못됐지 않았을까. 만약에 직접장애 2급이라 그러면 이 사건 양형을 할 때 뭐 범행 동기 봐야 되지만 상당히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평가됐는 건지 막 수사 재판 과정에서 또 반영될 걸로 그러니까 돼야 제대로 된 보입니다. 지적장애 2급이라면 예.
저기 사치 유기할 때 블랙박스 띄고 이런 생각 못 못해요. 해요. 근데 그런 것들 그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도 모르겠지만 재판 가면 정신감정 분명히 다시 할 해봐야 거고요.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고. 18범이라고 하는 누적된 학습 효과로 네. 인해서 만들어낸 기획 작품일 네, 가능성이 그럴 수도 높네.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어금니 아빠가 예. 일단 확인된 건 본인 명의 차량 하나, 예. 그다음에 누나 명의 차량 하나, 그다음에 이번에 또 공범으로 문제가 됐던 그 박모 씨 그 사치유기 할 때 차를 빌려줬던 예. 이 차도 평소에 본인이 어금니 아빠가 타고 다녔다고 해요. 아니, 그럼 그러면 동네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수시로 외제차를 바꿔 타고 네,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취미가 튜닝이에요. 자동차 튜닝. 근데 이분 직업 없어요. 기부 받는 게 직업이에요. 기부받은 것으로. 그러면 이게 딸과 본인의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한 게 아니라 기부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데만 사용되는 줄 알잖아요. 외제차 사고 튜닝한 데 썼다. 이거는 저는 이 부분도 사기로 한번 사기성이 있는 조사해볼 거죠. 조사해볼 필요 분명히 있는 부분 같아요. 사기 전과가 있다면서요. 있을 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는데 예. 아마 있을 것 같고 아니 거대 백악종 이거는 있는 거예요 진짜? 아 그건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결국 기부의 문제점도 이번에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천만 원 이상 못 걷게 돼 그렇죠. 있어요. 법인이 받고 이러면 통제가 가능한데 네. 지금 개인이 지금 받은 상황이거든요. 개인 3천만 원 너무 위법해요. 근데 이걸 홈페이지를 통해서 SNS 통해서 받고 받는 거는 가능한데 어디에 쓰는지 자체가 통제가 자체가 그렇죠. 안 됩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뭐 추측컨대 튜닝하고 외제차 사는데 그 돈을 썼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8075님 그럼 범죄자한테 왜 아빠라는 말을 붙이시죠? 그냥 피의자라고 해주세요. 아빠라는 말 붙이는 거 기분 나빠요. 어금니 피해자라고 하겠습니다. 어금니 피의자 맞죠? 예, 피의자입니다. 지금은. 피의자 혐의가 있는. 예. 예. 7655님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만 있나요? 뉴스 보면 형사들 얼굴은 공개하고 범죄자 얼굴만 모자이크하던데 형사들 얼굴 공개되는 거 좀 요즘은 이거 반대로 돼야 돼요. 형사들 얼굴을 조금 가리고 범죄자 얼굴은 미국 같은데 많은 주법은 거의 공개를 하거든요.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그 괌에. 괌에서 예. 여판사와 그 공개되면- 남편 변호사 그 미국에서 공개해 버렸잖아요. 어. 우리나라는 인권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 그게 과거 어찌 보면 독재 정권의 산물이에요. 그때부터 너무 인권 침해가 심하다니까 인권을 보호하다 보니 사실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는 게 사실 심사에서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거죠. 형사들 좀 갈아주세요. 형사들 지금 다 걸리게 생겼어요. 가려주라고. 형사들 모자이크 해줘야 되는데 네. 형사들 얼굴 다 알려주고. 아니 그 저렇게 모자이크 다 알려주면 잠복근무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잠복근무할 때 형사님 제가 어제 봤어요. 지금 잠복근무 중이세요. SBS 봤는데 얘기하는데요. 그 잠복근무 중이요 그러면은 지금 어디 촬영 중이에요. 자 55분 40초에 멘트 나오십니다. 음악 없이요. 자 3변 시대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하면 몇 부죠? 3부. 3부. 3부입니다. 예. 왜 3부인 줄 아세요? 3변 시대니까. 그렇죠. 세 분야니까. 3분 그게 3분. 샴페인이면 샴페인인 줄 아세요? 3명이 먹었어. 세 명의 먹다가 세 명이 먹다 페인이 된다고 해서. 3페인. 또 아재 개그로 가네요. 시작부터. 자, 이거 진짜 그 어금니 피의자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울적한 뉴스인데 이 사람의 이 피의자의 실상을 좀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습 효과가 돼갖고요. 주위에 조금 이상하게 되면 스스로 안전 대비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대체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자, 한은정님, 그런 학습 효과를 가지려는 거예요. 한은정님, 어금니 피의자 소식 정말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하면서 듣는데 울컥합니다. 9737님, 3변 시대만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윤홍선님, 3변님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는 언제 나오나요? 이번 주 내로 나옵니다. 이야, 이 윤홍선님이 PD야 보니까. 네. 연결을 요거 시켜주네요. 하죠. 요거 연결을 하죠. 아니, 그냥. 그 윤홍선님이 그 동명이인이 있나요? PD인데 저분이. 이거 하시죠. 홍준표 이거요? 하지 말고. 홍준표요? 홍준표 아닌가? 원래 없어요.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아 전 있을까? 김태현 변호사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의견요? 네. 그 전에 두 분 사무실 마비가 됐다면서요? 고심하세요 사실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이 될 것인가 해서 이제 연장이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했어요. 뭐 범죄 행위의 중대성이야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건 박 전 대통령 전부 다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바깥에 아직도 관련돼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다음 달 이제 11월이 되면 정호성 비서관도 그렇고 최순실 차은택도 씨도. 그렇고 예. 최순실도 그렇고 재판이 다 구속기가 끝나요? 만료해요. 예. 그럼 그들도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건 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음흠. 그 원래 구치소에서도 공범들 같이 안 놓잖아요. 그렇죠. 공범 분리수용의 예. 원칙. 그게 증거인멸할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라면 증거인멸 우려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나가면 어딜 도망가겠어. 도주 우려는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그것도 도주 우려로 봐야 되고 결정적으로 도주를 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는 거네요. 지금 내곡동 사저 앞에요. 예. 이미 친박 단체들이 집회 신고를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가고 싶어요 재판을 막아서 못 할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공권력 동원하나요? 그렇다고 헬기 띄울 수도 없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거기에다 제가 이제 추가로 얘기했던 게 또 박 전 대통령이 어쨌건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예. 그 나올 때 항상 우리 그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막 그 경호. 경호도 해주고 어허. 그러면서 이렇게 차 도로 통제도 좀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 재판 나올 때마다 그 재판 끝날 때마다까지 그런 도로 통제를 하는 것도 정책적 고려로 어느 정도는 고려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지금 앞에 얘기한 거 다 빼고 차 막히니까 대통령을 구속시키라고 이 나쁜 놈 그래가지고 뭐 소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무실로. 제 사무실 전화번호를 뭐 어디 홈피 같은 데 올려놓고 예, 어차피 올리고 연락하라고 공개하세요. 해서 그리고 그 아 싫어요. 찾아보세요. 아니 왜냐면 또 그 변호사 네. 선임 요 아니 그건 광고도 안 저- 돼요. 휴대폰 번호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예. 사무실로 지금 항의가 온다고 저희도 이제 지금 아침에 전화가 많이 아, 오는데 귀순 변호사인데 왜 거기로 오죠? 귀순했다고 이제 대구 아. 사람이 왜 그런 아, 말을 하느냐 대구 사람이 뭐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향 선배라고 전화 와가지고 고향 선배가 자 전화 받자마자 왜 시각이 한쪽으로 고정돼 있냐면서 다짜고짜 욕을 하는 경우도 오.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고향 이제 선배가 맞긴 해요? 뭐 맞죠?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고향 선배 같긴 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그 전에도 뭐 전화가 안 오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예.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전화가 집중되는 게 아닌가. 아. 구속 기간 연장 결정이 지금 나기 직전이 임박하니까 이미 심리는 끝났고요. 예. 그래서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뭐 위축되지는 않지만 방송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이 원칙이지만 예. 라고 크게 아, 얘기하면서 깜짝이야. 예. 그래도 상황상 백 변호사님하고 똑같은 논리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겁이 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두 분은 그래서 이제 행간의 의원을 쭉 들어보게 되면 이게 구속 연장이다. 네, 연장 연장이죠. 충분히 예, 되죠. 연장이다. 그럼 김태현 김태현 변호사. 변호사. 아, 저는 전화 안 옵니다. 지금 예. 저 사무실. 박근혜 근데 저는 전화할 리가 없죠. 저에게 악플 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눈물 오늘도 한번 흘려주시죠. 아, 눈물 안 흘렸다니까. 그때 이게 눈 닦는데. 말도 나오기 전에 아. 야, 미리 선수로 치네 미리. 자, 지금 문자 올라오는 거 보이죠? 악플이 예. 지금. 예. 세 분이 다 궁금하신 저의 의견을. 예.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재밌게 해보세요. 네, 재밌게요? 예. 일단은 정치적인 거 다 빼고 법적으로 해보세요.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보면 예. 저는 55대 45로 석방하는 게 맞다고 봐요. 법적으로. 왜 그러냐면 예.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양쪽 다 말이 맞아요. 왜냐면 검특검 입장에서 보면 야 대통령이니까 너 다 부하 직원인데 다 회유하고 압박해가지고 증거인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말 됩니다. 변호사 측 지금 수사 다 끝나가지고 증거 다 가지고 더 이상 인멸할 게 뭐 있냐? 그것도 말 돼요. 그다음에 도주 우려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검찰에서 안 나왔잖아 그동안 저 조사 받으러. 그러니까 또 도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도 말이 됩니다. 변호인 대한민국에서 어딜 도망가냐? 그리고 어떻게 안 나가냐? 재판 안 나가면 억지로 강제 구인할 텐데 예. 이 얘기도 말이 돼요. 양쪽 다 말이 맞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가 있냐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증거인멸 도주의료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수사의 필요성이거든요. 예. 왜 구속을 하냐면 수사에 필요하고 재판이 필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제는 검찰에서 예전에 백 변호사도 이 문제를 한번 한 보름 전 지적을 했을 거예요. 삼변 시대에서. SK와 롯데가 구속영장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다는 건데 예. 변호인 측 얘기에 따르면 SK나 롯데는 거의 수사가 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심리가 끝났다고 네. 주장을 하죠. 심리가 끝났는데 그거를 심리하기 위해서 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는 게 영장의 필요성이 맞나요?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에서는 전두환 전 전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통 때도 영장 법원이 직권에 연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내란으로 수사를 하다가 예. 수사하고 기소에 재판하다가 비자금 3천억이네. 이것도 재판해야 돼. 그러니까 그 비자금 3천억으로 연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롯데 새로운 SK 사실 나왔으니까. 롯데 SK 다 끝났잖아요. 예. 그럼 그걸 가지고 연장을 다시 한다? 그게 순수하게 형사소송법의 원칙대로 그렇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리적으로 하면 석방해 중에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아니, 검찰이 네. 그 지금 문제 이번에 다루지 않은 것 중에 면세점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로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게 맞을 제가 거 애초에 아니에요? 면세점 나왔을 때 그 얘기 방송에서 했을 거예요.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요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면세점 제가 받았죠 그때. 면세점에 예.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차라리 말이 돼요. 이것 때문에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직 나오지 않은 면세점을 새로 수사하고 새로 기소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랑 말이 되는데 예. 중앙지검에서 문제는 지금 롯데랑 그 재단과 관련된 SK에 관련한 거는 심리가 다 끝난 거를 예. 연장을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55대 45로 법리적으로 보면은 석방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 근데 문제는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무죄는 일도양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고려 안 하고 법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형이나 이 구속에 관한 부분들은 법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90대 10이 아니라 55대 45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설사 재판부에서 야 영장 발부해서 구속기가 연장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속영장 특징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될까? 저는 연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법원이란 조직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에요. 현상의 변경보다는 현상의 유지를 예. 좋아합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줘서 현상을 변경했을 때 올 수 있는 정치적인 여파와 예. 애초에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현상 유지해가지고 오는 것과 어느 거를 택하겠냐는 거죠. 후자를 택하죠. 당연히 후자를 택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석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 일각에서는 풀어줬어? 무죄인가? 이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법률 상식이 잘 없기 그러면 때문에요. 재판 그게 굉장히 부담이라는 예. 거예요. 근데 구속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장해서 계속 구속한다고 해서 연장됐으니까 유죄야 이렇게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없는 현상 유지를 택할 거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연장이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예. 예. 아니, 김태형 저는요. 변호사 얘기한 그 부분이 이번에 영장 발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돌발 질문. 네. 예를 들어서 석방했어. 이게 뭐 이렇게 연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그 이례적입니다. 네. 석방했어. 석방했는데 첫 번째 경우 네. 백성문 변호사 지적했듯이 재판은 안 나와요. 그게 문제죠. 아니 안 나오는데 오늘 갑자기 미 대사하고 면담이 따라서 미국 대사가 쑥 들어가더니 정치적 탄압이다 망명신청을 해버려. 너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이거는요. 가능성. 내가 일반 사람들하고 소주 한 잔 먹다가 들은 얘기예요. 일반의 상상력이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상상력, 창의력. 그러니까 아까 그리고 또 김태형 아니 변호사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 거고 김태형 변호사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재판을 어떻게 안 나가냐. 안 나가면 강제 구인할 텐데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그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그걸 뚫고 들어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을 끌고 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뒤집어지죠. 근데 강제 구인 딱 근데 했는데 또 9명이 딱 그게 맞고서 갖고 쉽지가 구인이야. 않아요. 이게 김세윤 구인의 사무라이. 김세윤 부장입니다. 김세윤 재판장. 김세윤. 예, 재판장이 서울대 이제 8학번인가요? 86학번인가요? 예, 뭐 학번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 하여튼 저도 재판을 해봤는데 이 재판장이 이제 판단할 거예요. 무난하게 재판하시는 무난하게 분이지. 재판을 하고요. 꼼꼼하게 재판하시는 되게 좋게 하지만 결론은 되게 가혹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보통 그 피의자들 얘기를 다 들어주면 얘 예. 다 들어주고 근데 봤는데요. 결론이 아니네요. 전 타당한 결론을 많이 봤는데 근데 사실은 재판부 편의도 봐야 되거든요. 인권 정말 중요하고 법률, 형사소송법 중요한데 편의 부분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렇죠. 이 지금 구금돼 있는 상황에서 구치소에서도 안 나간다 하면서 막 이카는데 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중간에 버럭 안 하면 내가 깜짝깜짝 놀라겠는데. 아니 그럴 가능성을 재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6개월간 더 끌어진 이유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무리한 증거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인 입장에 봤을 때는 쥐들이 지금 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됐는데 그래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법적인 부분 문제는 얘기는 다 두 분 다 하셨으니까 예. 판단을 하면서
아니 쥐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끌어져 있는데 그리고- 재판 어떡하나? 그리고 이재용은 왜 들어가 있는데? 아, 그럼 나오라 정호성 그래도. 왜 있노? 이래 판단하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연장할 수밖에 없는 아니 상황이라는 구치소 거죠. 있는데 안 있음에도 나오는데. 조차도 안 나오는데. 강제 구인이 안 됐잖아요. 안 나온다고 하니까 예. 뭐 할 수 방법이 없는데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김세훈 재판장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예. 근데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약간 정치적인 고려인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생각해서 봤을 때 지금은 박 전 대통령 나오는 게 훨씬 좋겠죠. 어쨌든 예. 몸이 편해지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뭐 박 전 대통령 지금 석방된 게 좋을까요? 계속 구속 상태에 있는 게 좋을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뭐 박 전 대통령이 예. 계속 구속 상태에 있다는 게 낫다고 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좀 이른 얘기긴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부 무죄가 되면 모를까. 유죄가 되면 실형입니다. 집행유예 나올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그러면- 유죄도 1억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실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예. 내년 제가 봤을 때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 사면 얘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광주에서 그 학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년 이상 구치소에 두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부담일 거예요. 그럼 내년 하반기쯤 되면 사면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요. 예.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2년 정도 하고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나름 계속 구치소에 있으면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럼 빨리 확정돼야지.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도 부담 없이 사면 카드를 꺼내지. 예. 지금 석방돼가지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재판 1년, 2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아무리 사면을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그게 못 끊입니다. 확정이 돼야지, 일단. 국민 감정은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본인들 시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빨리 나와가지고 내곡동에 있는 게 좋겠지만 예.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지금 구치소에 있으면서 구속 재판 받고 빨리 재판이 끝내서 확정되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명숙 그 전 총리가 가석방 됐어요, 안 됐어요? 만기 출소했어요. 만기 출소했죠. 만기 출소. 그는 그 형량 벌금하고 자체- 못 네. 냈어요. 근데 한명숙 총리 형량 자체가 장기가 아니에요. 예. 추징금을 다 못 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석방이 안 그 되는 정치인들은 그 2012년 그 재건 이후에 네. 만기 출소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어요. 예, 뭐 가석방은 좀 어렵다고 예, 생각합니다. 가석방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예. 정치권 분위기인데, 근데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요, 박 전 대통령 굶주린 사자 우글대는 콜로세움에 서 있다. 인민재판 우려한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콜로세움에서 제가 지난 여름에 소매치기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얘기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지금 영장 연장할 거 법률적으로 안 되는데 여론이 그러니까 그냥 인민재판해가지고 또 계속 가둬놓겠다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태현 변호사도 아까 55대 45 얘기를 할 때 구속을 해야 된다,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법리상 틀리지 않아요. 아하. 그게 틀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되는 걸 지금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냥 계속 연장 뭐 1년이고 2년이 계속 연장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건 형식적으로 구속영장, 저번 구속영장에 들어가지는 범죄 사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영장 나와야 되는 여러 가지 요건 사실들에다가 정책 조건까지 감안하면 발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법원 재판장의 판단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이렇게 언론 플레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요. 아닌 거를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데 가다 둔다. 이러면 이 말이 맞아요. 예. 근데 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인은 수술 끝났어요? 아파해요. 아픈데 하여튼 제가 마음이 다 아픈 이건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김현숙님, 변호사가. 사면이 뭔 말이고 나라를 이모나게 만들어야 뭔 사면?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년 하반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 얘기가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이런 얘기가 그게 정치권에서 이제 나오기 나올 시작할 거고 거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할 거라는 얘기죠. 9110님 구속을 꼭 해야 하고 사면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본보기를 만들어 나쁜 짓들을 안 하죠. 예, 이런 견해도 있고 또 김태훈 변호사님처럼 내년서부터 이제 얘기가 좀 나오게 될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얘기는 나와요. 나오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나오죠. 예. 왜냐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그 설레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야, 이재용 세자 자리 잡아줘야 된다. 이게 뭐죠? 참 정말 정말 낯뜨거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캐비넷에서 아니 발견된 국중주의자가 낯뜨거우면 이게 진짜 낯뜨거운 낯이 많이 건데. 뜨거워요. 이거 극중이 봐도 너무 낯이 많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캐비넷에서 문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2014년 7월 예. 그때 이제 막 경영권 승계 문제 나올 때 이제 문건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
그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왕, 이재용 부회장은 세자. 그러니까 왕이 살아있는 동안 지금 이건희 회장이 몸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경영권 승계를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예. 이게 몇 년도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캐비넷에 나온 거예요. 이 문건이 작성된 건 2014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그렇죠. 난 뒤에. 눕고 한두 달 정도 예. 지났을 때. 근데 이건 이해는 돼요. 이게 보고서를 쓰면 윗사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를 어렵게 쓰면 이해를 못 해요. 아이고. 뭐 승계 뭐 이카고 이러면 예. 뭐 주식을 의회가 승계 이러면 헷갈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하려고 예. 윗사람 알아먹기 좋게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를 자리 잡게 하고 아 이게 그구나. 근데 정말 이건 너무 낯뜨거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거보다 그냥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를 잡아줘야 이게 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은 왕이고 이재용 부회장 세자다 이렇게 표현해야지만이 왕 아니 이렇게 들었는데 이재용 이건인데 둘 중에 누가 아빠예요? 네. 아니 뭐 그거는 뭐 하여튼 이거가 저는 또 2심 재판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거 자료로 낼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이건 아주 청와대가 유력한 증거가 승계 될수 있죠.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간접적 증거로서 결정적 정황이 나온 그렇죠. 거지. 그 결재권자가 이해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기 아주 좋은 문구로 지금 썼다고. 명예훼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요. 예. 아주 제일 쉬운 문구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그럼 너무 낯뜨겁죠 사실은. 박준 변호사가 목소리가 커지네. 김선민님 이재용 세자면 나는 뭘까? 추노? 아, 저희 다 추노예요. 예. 아니 우린 육두품이요. 자 3891님 삼변호 해맑은 악동클럽 같아요. 너무 맑아서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고요. 지식 수준도 넓고 중도도 잘 지키는 똑똑하고 쿨해요. 백병 같은데 이거는. 예, 극중주의자. 극중주의자입니다. 안철수. 왜 또 명예훼손을 아니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요. 예. 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게 증거로서 효과가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까지 양쪽의 주장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그 당시에 무슨 경영권 승계 관련은 우리가 알아서 한 거고 그리고 그냥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 거고 청와대 개입했는지도 몰랐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전까지 이제 자료가 나온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병우 네, 다- 네. 민정비서관이 자 이거 삼성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갖고 행정관이 조사를 해갖고 네. 서너 번에 걸쳤고 문서를 수정하면서 네.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법조에 나와서 이게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됐었어요. 근데 그게 또 청와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그때 여론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그래서 알아서 한 거지 나는 몰라 이거였잖아요. 예, 근데 왕과 세자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도와주라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이거는 그 이후에 그 쉽게 말해서 돈을 받고 도와준 거라면 뇌물죄를 입증할 때 또 하나의 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입증시켜줄 수 있는 증거가 저는 되는 어젯밤에 거죠. 졸면서 이 원고를 보면서 왕과 세자 이게 남한산성 얘기인가? 아 세자가 지금 그 청나라에 끌려가야 된다는데 그건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얘기해요? 예. 네. 악플 유발자 또 막 문자 아니 올라오고. 삼성 얘기하면서도 울 거요? 어? 그건 아니잖아. 아 원래 안 울어요. 자 또 문자 올라옵니다 지금. 악플 유발자 또 출동합니다. 저기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 저는 이건 왜 써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좀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약간 민망하죠.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민망하죠. 남사실 없죠. 민망하죠 사실. 왜냐면 제가 그 S 그룹에서 근무할 때도 이런 표현 안 썼어요. S그룹에 근무했었어요? 했었어요. 아, 했었죠, 저는. 법무실 첫 번째 직장이 모르시는구나. 삼성 아, 법무실. 삼미 삼미 슈퍼스타죠. 그렇죠. 슈퍼스타즈. 네. 근데 그 S 그룹에 제가 근무할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병철 회장은 선대 회장님 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회장 회장님, 회장님. 홍라 여사는 여사님. 오. 그리고 이제 그 2세, 3세들 뭐라고 그랬냐면 이니셜로 예. JY, BJ 이렇게 불렀다고요. 제가 있을 때는 전무여서 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JY래. JY 뭐 이런 식으로 JY 전무, BJ 상무 이렇게 불렀고 이제 회장님, 선대회장, 여사님 이랬죠. 왕, 감히- 세자 우리도 그런 표현 안 썼어. 아니 감히 이름을 부르기 어려워서 이니셜을. 근데 그냥 그렇게 다들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부르고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예? 근데 우리도 왕 세자 표현 안 썼다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저도 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 내부 그 미전실인가요? 미래전략실? 저 이름만 때는 전략기획실. 전략기획실 제가 있을 거기서도 안 부르는 호칭을 때. 예. 누가 그거 썼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왕세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다 보면 야 그 뭐 이제 승계 작업 뭐 왕인데 야 그 새 작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보고서에 이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그걸 쓴다는 게 참. 이건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근데 이게 요 표현이 없었다면 이 문건 자체가 뉴스거리가 됐을까? 안 됐죠. 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로 들어갔을 때 이 내용은 예전에 한번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삼성 뇌물에서 대가성에서 가장 핵심은 양쪽의 그 대가에 대한 합의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검토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봉도사도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라는 곳은 온갖 것을 다 검토합니다. 그럼요. 하다못해 지금 야 이놈의 삼변 시대 어떻게 할까 이걸 검토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라에 일어난 모든 일과 모든 이슈에 대해서 사전적 검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 중에 하나가 이 문건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메모 나왔을 때 그거 아니겠어요? 내용이 삼성이 가려운 데를 긁어줘서 우리가 더 많은 걸 얻어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생긴 문서라고 보면 이게 뭐 저는 결정적으로 뭐 대가성 입증할 수 있는 그렇게 문서라는 거는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제를 잡아야 이건 너무했네 사실. 그러니까 결정적 문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이는 증거에 하나 더 얻는 거죠.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증거관계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사실은 재판에 가면 방청객은 많아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일반인들이 사실은 재판 과정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막 여러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거든요. 변호사도 뭐 그렇고 검사도 그걸 알아듣고 기사 쓰는 기자들은 너무 근데 이상해요. 이거는 이제 크게 얘기하죠. 왕과 세자가 이 말이 됩니까 하면 방청객들이 알아먹기 아주 좋죠. 저거 왕과 세자라고 표현하면서 도와주려고 그랬구나라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해요. 만약에 미국이었으면 배심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배심 재판 이거 결정이 끝나는 거. 왕과 세자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치면 배심은 저라면 이거 동영상 만들어 갑니다. 동영상 만들어 가가지고 파워포인트 띄워가지고 보여주면서 합니다. 그러면 아니 동영상을 재연 배우들을 해갖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 안 되지만 뭐 한다 해가지고 되는데 만들어가지고 뭐왕 얼굴로 해놓고 세자 얼굴 해놓고 이런다 그러면 사실은 보는 배심원들 입장에서는 유죄의 심증 이런 게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허나교님, 김태현 변호사님 궁지에 몰리는 모습 너무 재밌어요. 크크. 울 때가 더 재밌어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떻게 됩니까 진짜? 준비 작업을 안경부터 벗잖아요. 안경부터. 뭐 이번 주에 결정나니까 다음 수요일 날은 김태현 변호사 울 것 같은데요. 제가 울든지 김태현 변호사 울든지. 윤영희님, 김변이 나쁜 역할을 맡고 있네요. 나빠요 본래 역할이 아니고. 나빠요 저는. 질이 좋지 않아요. 역할이 아니에요. 송곤니 변호사예요? 자, 아니 예리하잖아요. 송곳니 어금 야 이건 명예훼손인데. 아니 예리하잖아요. 송곳니. 이거 아니 전혀 관계 없어요 이게. 날카롭다는 뜻이겠죠. 날카롭다는 난 처음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야. 일부가 생각나지 갑자기. 오선영님 세 분 엄청 친해요. 그래서 더 대화가 자연스럽고 다소 투수다스러워도 웃음이 나고 귀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백 변호사랑 저는 25년 친구입니다. 고1 때부터. 백 변호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알겠습니다. 세 분 유일한 인사하시고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4부 전 작가의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예고했듯이 전 작가의 시선 같은 걸 봐도 확실히 다른 특별한 시선의 소유자 천효옥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네. 비도 오고 굉장히 좋네요 오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근데 비 오는 날은 이게 안개가 좋은데 빨간 장미하고 안개가 쫙 섞여 있는 거. 연애 많이 해보셨나 봐요. 제가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장미하고 안개 이걸 한 10개씩 준비했었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10명의 여자에게 뿌렸어요? 아니면 20명의 여자에게 뿌렸어요? 한 분에게 10개를 다 준 거죠 그냥.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자, 전 작가님의 오늘 시선 어디에 꽂히셨죠? 네,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제 세일러라는 교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넛지라는 책을 이제 탈러라고, 그러니까 발음을 이제 우리는 탈러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세일러라고 한대요. 어제 CNN을 확인해봤더니 세일러라고 했더라고요. 네, CNN을 늘 들으시는군요. 아니요, 우리가 여기서 어제 방송을 잠깐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잠깐만.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쓴 넛즈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재미있는 책이에요. 저는 원래 이렇게 그 경제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음울한 학문이 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책을 안 보려고 그러죠. 네. 일단 복잡하다고. 근데 이 경제학에다가 이제 기존의 이제 심리학
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덧붙인 게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행동 경제학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행동 경제학의 영역을 대표적인 사람. 만개시켰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또 행정 경제학이라는 게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이라는 건 인간은 다 합리적인 판단만 한다 이러잖아요. 예. 근데 꼭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주식을 팔 때 우리가 오르는 주식을 팔고 있어요. 맞아요. 내리는 주식을 사고 있고.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 타이타닉에 대한 우리가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타이타닉에서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승객 여러분, 타이타닉 나쁜 소식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그럼 좋은 소식부터 해달라.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때가 이제 아카데미상에서 타이타닉이 이제 작품상 탔을 텐데 우리 배를 소재로 한 게 작품상을 탔습니다. 그럼 나쁜 소식은 뭔가요? 이러면은 우리 배가 곧 침몰합니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개가 있는데 이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걸 프레이밍 효과라고 해요. 즉 나쁜 소식을 먼저 들려줄 경우는 좋은 소식이고 뭐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소식을 딱 믿기로 해가지고 나쁜 소식을 끌어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도를 한다. 그래서 넛지라는 말 자체가 아주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슬쩍 져서 저거 좀 봐봐 이러는 게 넛지예요. 옆구리 툭 친다는 그 팔꿈치로.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정통 경제학이라면은 손을 끌어서 저걸 보라고 아주 저렇게 진지하게. 됐다고. 네, 그러는 거니까 약간 위트도 있고 유머도 있고 이러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오네요. 그렇죠. 예를 들었고 야 저기 봐봐 이렇게 진지하게 하게 되면 뭔데 그러는데 네. 살짝 툭 치면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하면서 안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이제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지 말자. 왜냐하면 경제학은 보이지 않는 손부터 해서 이익이 있으면 다 인간은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다 이러는데 우리 인간이 꼭 이익에 따라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 동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주식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보는 분 중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주식인데 그냥 그 주식을 애지중지하면서 끝까지 갖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은 잘 될 거야. 꽝인데 말이죠. 그건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주식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행동 경제학에서는 보유 효과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보유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렇죠. 별 볼 일 없는데도. 오른 것과 무관하게 오를 그렇죠. 것이라는 기대 하나로. 그렇죠. 얘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선택한 주식이야. 뭐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남들이 보기엔 참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꽂혀갖고 쫓아다니고 돈 많이 쓰고 데이트 때 막 몰빵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런 남자도 꽤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고. 아니 저는 책을 전혀 못 봤는데 네. 결혼 얘기가 나와 이 책에? 이 책에도 나와요. 이 결혼에 대해서 재밌는 부분이 저도 이제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참 많이 팔리고 아주 재밌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보물창고 같이 이렇게 열쇠도 이렇게 저기 숨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결혼도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결혼을. 예? 우리가 결혼이 사실 국영화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 것도 나라의 허락에는 이렇게 법에 이렇게 쌓인 뭐 이거 허가를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받아야 되고. 혼인신고를 해야지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이혼할 때도 국가의 이 국영화된 결혼 시스템 속에서 이혼도 허가를 받아야지 이혼이 되니까 참 결혼 과정도 쉽진 않지만 이혼하는 과정에서는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 별별 증거를 뭐 무슨 휴지부터 시작을 해갖고 애를 학대한 문제 뭐 이런 걸 막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헤어짐이 되는 게 또 결혼의 국영제도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그 세일러가. 네. 그 대신에 세일러는 무조건 그러면 뭐 그냥 동거를 뭐 주장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결혼에 이제 회사를 두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종교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묶여진 인연에 끝까지 나는 순종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교회를 비롯한 종교기관이 결혼의 업무를 대행하는 거예요. 국가처럼. 그리고 시민연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보험회사처럼 결혼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연합에서 그걸 허락을 하고 또 그걸 풀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요즘 머리가 확 환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세요? 네. 왜요? 확 넓어지는 것 같아요 시야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 우리가 부자들
백자들만 혼전 계약서를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보통 사람들 혼전 계약서 안 써요. 안 쓰죠. 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자, 지금 국유화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 결혼 제도를 자체를 국가가 매우 이거를 이혼을 어렵게 만든 게 결혼 제도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결혼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면 국가가 좀 편하잖아요. 예. 복지로 이제 다 이제 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결혼 제도라는 거를 유지를 하게 되면 결혼 제도 안에서 다 돌봐주고 시댁도 돌봐주고 친정도 돌봐주고 이러면서 국가가 할 일을 결혼 제도라는 이 안에서 해결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혼 제도라는 건 사회의 기관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일러는 이제 100살도 살고 뭐 장수사회 이런 것도 있지만 결혼 제도 속에서 이렇게 국영화되면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게 오히려 여성들이에요. 어허. 왜냐하면은 아이를 기르는 기간은 여성의 절대적인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예. 그 대신에 남자는 또 일을 하면서 자기의 경력을 쌓을 수 있지 경단남은 없지만 경단녀는 많잖아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혼전 계약이라든가 이런 말하자면 보험 같은 이런 걸 길게 해서 결혼이 해제돼도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입을 하자 이거예요. 결혼이라는 시장에. 전 작가님 다른 은근슬쩍하게. 자리에서 네. 다른 자리에서 그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최하라 말이에요. 네, 그 네, 무섭죠. 출산율 올리는 방편 중에 하나 프랑스 같은데 예를 들면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결혼 이후에 출산하는 거에 대해서만 법적 그 네, 승인을 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비혼 그러니까 미혼모 미혼부 같은 경우도 네. 자기가 그 아이를 사회적 편견 없이 아이를 신고하고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실질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확 늘어났다. 그렇죠. 그 제도로 한번 문제 네.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일단 이게 그거 좀 저는 맥이 닿는 얘기네요.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결혼 허가 같은 거는 뭐 종이장에 불과하다 하지만은 예. 오히려 여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이 기본을 맞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또는 뭐 시민 단체나 연합은 연합대로 결혼 제도를 다양하게 해서 민영화해서 고를 수 있게 내가 좋아하는 결혼 어떤 시스템 중에서 골라서 결혼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예. 모든 아이는 사실은 이 환영받아야 돼요. 예. 어떤 경우든지. 그리고 외국의 경우는 이 비혼인 부부들이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하고 진짜 내가 아이를 낳아도 될까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아이를 낳잖아요. 예. 그리고 결혼을 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결혼은 일생일대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로또보다도 더 위험해요. 살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몇십 년 100세까지.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넛지라는 곳에서 세일러가 얘기하는 거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지만은 이런 속에서 부드러운 개입을 하자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치과에 가면은 예. 한 유머러스한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용 씨의 인생에 개입했습니다. 제 입에 개입했죠. 그렇죠. 치아에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는 경우를 저 들었는데 이거는 부드러운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꼭 필요한. 이 자유롭고 편안하고 위험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부드럽게 개입하자. 이게 이제 넛지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중요한 거는. 소통.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번에 우리가 9월 30일까지 모든 세금 재산세라든가 아파트 관리비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예. 이번에 연휴가 많아서 10월 10일까지 내도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10일 날 아파트에서 들었더니 저희 아파트에서 막 방송을 해요. 아직도 관리비를 안 내신 분이 많습니다. 빨리 오호호. 내십시오. 막 이러는 예.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많구나. 오늘 꼭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미네소타의 예가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시민 여러분께서 90%가 세금을 완납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오히려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게 넛지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안낸 걸 강조하는 그렇죠. 게 아니고 낸 거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 아파트 주민 오늘까지 95% 네. 관리비를 다 납부했습니다. 그럼 그렇죠. 나는 5%야? 빨리 가서 내야 되겠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넛지 효과를 그분이 이제 아셨다라면 이제 봉도사님처럼 예. 그렇게 이제 방송을 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네. 95%그 관리비 납부해 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면 난 감사한 것을 제외됐네. 그러니까. 가서 내는. 네. 얼른 이제 컴퓨터 앞으로 예. 가게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 경제학이라는 재밌네. 게 예.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 네. 기존의 경제적 관념이나 이런 장벽 이런 거에 대한 경직성을 확 허문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오네요. 아주 유머러스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일러 교수는 생활 면에서도 경제학의 이런 부드러운 경제학을 알리기 위해서 예. 소프트한 경제학을 알리기 위해서 영화에도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죠. 빅숏이라는 예.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그 천재들의 얘기, 그 모기지로 오늘 통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아주 떼돈을 번 그 천재들의 얘기지만 그 중간에 이 부실한 이제 국가 부채라든가 이런 거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셀레나 고메즈하고 같이 잠깐 카메오로 세일러 교수가 출연을 해요. 재밌네요. 근데 아마 남성분들은 셀레나 고메즈만 기억하시겠죠? 그게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네, 모기지론 터질 때. 그렇죠. 그 그때 터질 배경. 때를 배경으로 했는데 영화도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출연을 하셔서 오. 아주 재밌는 예. 한 장면을 이제 빅숏에서 이 연출을 해줬죠. 네. 아까 베스트셀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네, 우리 한국이에요. 야, 네. 인터스텔라 네. 그 놀란 감독인가요? 네네. 크리스토퍼 놀란. 예,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한국 좋아하죠. 인터스텔라가 1000만이 넘었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어떻게 이 어려운 과학 영화를 1000만이 넘게 보는 나라가 있냐고. 그래도 결국 우리나라 한 번도 안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히트친 거 기자회견을 베이징에서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지식을 예. 이 영화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구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나 유럽에서 베스트셀러를 보면은 뉴스셀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2, 3년 전에 갔을 때 붉은 여왕이 여전히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과학책인데 근데 이제 이 너츠라는 책은 불을 당긴 건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야, 네. 이러니까라네. 아니 근데 아니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예.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평상시에 실용적 경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맥은 좀 닿는 것 같네. 그리고 이제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면 뭐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책 안 읽어요. 사실은. 전 잘 나가면서도 요즘 책을 좀 읽는데 이제. 네, 그러시는구나. 네, 잘 안 나가는구나 제가. 아니요, 잘 나가고 있어요. 사면 복권도 안 되는데 잘 나갈 일이 그래서 있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이른바 이제 광우병 사태 이걸 아주 뼈저리게 이제 거친 거죠. 그래서 2008년에 여름 휴가를 가면서 이 보좌관들한테 이제 청와대 이제 그 비서관들한테 이 너츠라는 책을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그때도 너츠가 꽤 팔렸어요. 왜냐하면은 뭐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이 남자들이 보는 소변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깨끗하게 용변을 보는 비결이 뭐냐. 거기다 파리를 하나 예. 그렸더니 뭐 아무 말을 안 해도 굉장히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조준율 잘 해가지고 이 청소하시는데 아주 좋았다 이런 말인데 그게 너츠 효과예요. 근데 제가 어제 그거 하면서요. 네. 항의했어요. 제가 진행하면서 네. 왜 이걸 여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이게 양성 평등적 이해가 아니다. 여성들은 이 상황을 잘 이해 아니요. 못한다. 여성들 이해해요. 이해해요? 화장실 청소 여성들이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 제가 저희 그렇군요. 아들한테 맨날 야단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발 저도 변기 좀 들고 뭐 소변을 보고 내려놔라. 꼭 내려놔라. 특히 꼭 내려놔라.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집에서 쓰는 변기하고는 좀 다른 그렇죠. 거니까. 예. 근데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 팔이 하나 그려놓은 게 너치 효과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거기에다 조준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MB가 굉장히 실패했던 게 뭐냐면 이 광우병에 대해서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비아가 있던 국민들 내 신변의 안전을 국가가 과연 지켜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심을 하고 의심 있잖아요. 많죠. 그거는 뭐 정권이나 이 문제가 아니라 내려온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 개선의 여지를 위해서 이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너츠라는 책을 권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읽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치라고 하는 책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나 봐요. 그러면은. 한 저기 10년, 7, 8년, 2008년 그 초반에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노벨 네. 경제학상을 받았다. 빨리 받은 거죠. 뭐 그래도. 빨리 받은 건가요? 그렇죠. 아니 물론 이분은 지금 72살이고 또 이분 예. 친구들이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더구나 상금이 그렇게 많잖아요. 12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100만 불 되나요?
그렇죠. 아주 저기 왜냐하면 그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도 막상 상금 보면은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상금이 많으니까 또 이분이 어떻게 이 돈을 쓰느냐도 사람들이 지금 관심사예요. 네. 기존의 시카고대 교수죠. 네, 네, 네. 기존의 시카고 학파하고 이렇게 맥이 좀 다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시카고 아니잖아요. 학파는 아주 철저한 주류 경제학자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득에 의해서 이 줄을 선다. 또 인간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기업가는 이윤을 내는 게 최고의 선이다. 이런 이제 주류 경제학의 네. 기본을 이제 갖고 있지만 근데 이분은 네. 보니까 인간이 경제적 행동을 할 때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하는 게 배경으로 좀 깔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면 참 돈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꼭 돈 때문에 우리가 이득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맞아요. 꽤 많아요. 예. 네. 마이클 셀던인가 그 교수가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제학으로도 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심리적 회계라는 게 있어요. 심리적 회계. 이건 아하. 뭐냐면 이제 멘탈 어카운팅이다 이러는데 예. 예를 들면 똑같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도사가 꽁쳐놓은 그러니까 예. 부인 몰래 꽁쳐놓은 비자금이 있고 예. 그다음에 부인이 당신 용돈 50만 원이야 이러면서 주는 5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소비를 하면 어느 돈 먼저 쓰시겠어요? 부인이 준 돈 먼저 하죠. 당연하죠. 꽁쳐놓은 돈은요. 끝까지 안 100배, 쓰죠. 100배의 그렇죠. 가격 체감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회계라는 거예요. 이 비자금은 중요한 거고 심리적 소중한 멘탈 거고. 어카운트.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돈이라도 아니 우리가 볼 땐 그 돈 쓰나 이 돈 쓰나 똑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런 거를 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비교해도 될까요? 예를 네. 들었고 그 가계 소득이 네.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정에서 하는 네. 가족끼리 삼겹살 회식이 네. 한 1억 정도 버는 사람의 등심 회식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 이거는 자기의 그 심리적으로 볼 때 멘탈 어카운트도 그게 그렇죠. 적용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것도 이제 심리적 그 어떤 그 관계 또는 뭐 이제 또는 손실 회피성 뭐 이런 거하고도 관계도 많이 되죠. 예를 네. 들면 부동산으로 우리가 이제 1,000만 원을 손해 봤다면 부들부들 떨어요. 예. 근데 주식으로 1,000만 원 손해 봤다면 또 아무렇지도 맞아요.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인간이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만을 이득만을 쫓아서 하지만 인간은 굉장히 개인적인 심리라든가 자기의 과거 자기가 살아온 히스토리 여기에 대해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그렇죠. 거죠. 주식에서는 개미들이 네. 손해 본다라고 하는 기존 고정관념이 박힌 그렇죠. 나도 개미에 이런 일이기 때문에 네. 손해 볼 수 있지. 네. 이게 멘탈 어카운트의 한 파트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셀러 교수는 나를 알고서 투자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남 쫓아가지 말고 그다음에 나를 알고서 투자를 해라. 네. 7275님 어느 네. 편의점에 문구가 생각나네요.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었나 봐요.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보고 나도 모르게 탁자를 휴지로 닦고 나왔다. 네. 그러니까 90%가 넘는 분들이 소득세를 내주셨습니다. 네. 하면 10%에 들어있는 나는 얼른 실제로 그거는 네. 50% 넘었는데 90%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넛지 이론이 여론 조작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비판. 영국의 과학 전문지가 넛지는 강박관념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런 비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금 들었던 얘기가 그렇죠. 거기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50%밖에 안 되는데 90%라고 해갖고 네. 안 낸 사람들의 강박관념을 촉발하는. 네. 이거는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애한테 야, 너 이거 얼른 치워 이러지 않고 너 저번에 치웠는데 예. 네 여자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네 여자친구가 되게 놀래더라 이러면 얼른 가서 자기 방 치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여론 조작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세하게. 이 남편의 심리를 알고서 남편을 이렇게 조종하는 여성들이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이 발현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말하자면 행동 경제학의 뇌가 있지가 않고 주류 경제학의 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말만 하지만 여성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으로 하여금 가외 수당이라든가 특근 수당이 있다는 거를 내가 끄집어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여보
저기 김 과장님 그 부인이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네. 이번에 그 김 과장님이 핸드백 하나 사줬대. 뭐 나왔나 보지? 또 이러면은 남편은 얼른 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 남편들의 이제 남자들의 이제 기본적인 뇌는 여성들의 심리적인 하나의 트리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쓱 긁어내는 거, 긁어내는. 툭 치는 너치. 너치 효과. 아하. 이게 없는 거예요. 세계적 너치 이론이 정치가들에게 사랑받는 비결 이유? 이거는 이제 요즘 들어서 이른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지잖아요. 네. SNS에서라든가. 그럼 멘탈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유권자들의 마음을 네. 사로잡는. 특히 투표를 할 때. 예. 예를 들자면은 한 표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예. 여기 어느 분께서 이 소개를 받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러면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전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시간이 네. 적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요. 자,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진짜로 실리콘밸리를 가가지고 여기 밸리는 어디에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을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그 샌프란시스코부터 산호세까지 한 그 거리에 있는 IT 기업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IT 밀집 지역. 예. 나파밸리는 정말로 밸리예요. 가보면 진짜 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한 샌프란시스코 쪽이면은 약간 북쪽이네요. 북동 쪽으로 좀 북동 올라가 있죠. 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차로 한 1시간 반 거리인데. 예. 그럼 옐로스톤에서도 멀지 않은 지역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오호.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남북으로 40km, 동서로 12km 지역이니까 예. 지금 불탄 지역이요. 워싱턴 D.C.의 3배 거리예요. 와, 남북으로 40km, 동서로 예. 12km. 예, 꽤 야, 넓죠. 예. 근데 이제 가보면 진짜로 밸리거든요. 양쪽에 이제 산맥으로 산맥으로 쫙 쌓이고. 분지로 돼 있는데 글로 이제 그 바짝 마른 지역이니까 거기서 포도가 자라서 미국산 와인의 85%가 여기서 생산이 되는데 어허. 이게 지금 이제 반 정도가 불타버린 거거든요. 아직 수확 못한 게 지금 24%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산 와인 값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건데 그거를 떠나서 이게 인명 피해가 지금 15명. 예. 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거기 이제 애너하임이라고 그 좀 그 한인 동포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여기 또 가까워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전소된 지역들이 불탄 집들 중에 교포들 집이 많아요. 점점 늘고 있어요. 어허. 지금. 그게 좀 걱정입니다. 지금. 애너하임 야구팀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 하나, 둘, 셋 딱 3초에 축구장 하나가 홀라당 다 면적이. 그냥 3초 활활. 만에. 예. 그래서 저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이제 그 이 산타로사시라고 이제 그 동네 큰 마을 시인데 이거 전 헬기 사진을 찍으니까 마을 하나가 통째로 불탔거든요. 저도 어허. 한번 가본 데인데 보니까 가본 데가 저렇게 불타서 그냥 폐허가 된 걸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이게 산타로사나 산호세 이렇게 그 스페니쉬 표현이 있는 게 이게 과거에 멕시코령이었었던 데 아니에요? 네, 그거 전쟁에서 다 뺏은 그렇죠. 거죠, 미국 예, 옛날에. 18세기 전쟁에서요. 예. 자, 미국은 이런데 또 국내는 또 뭐 자꾸 또 크레인 사고가 나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그 실검에 올라와서 지금 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안전보건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여기서 통계를 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에 걸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저 깜짝 놀랐어요. 88명이에요. 88명이요? 예, 예. 그러면 그 한 달에 근 한 7, 8명씩 사고가 나고 6년에 88명이니까 아, 6년에, 예, 1년에 6명 정도씩 그렇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아니, 88명이니까 10명이 좀 넘죠. 그러네, 한 그러네, 15명쯤 진짜. 되네요. 예, 예.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지금. 또 많아도 너무 많다고 이게. 예. 근데 툭하면 쓰러지는데 지금 그럴 때마다 지금 이제 노동부에서 대책을 마련한 데라서 오늘도 이제 발표한다는 거거든요. 대책 내용이 매번 똑같아. 매년. 뭐 노후된 거를 뭐 정기 점검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크레인 업체들이 하청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좀 안전 교육도 안 되고 이 보수도 안 되고 이게 이 조이고 하고 이거 안전장치 마련하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경비 이게. 아니에요, 그게. 예, 경비니까. 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말 참 무책임한 말이긴 한데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간단하네요. 이 크레인이 자꾸 사고가 나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니 사고가 빈발하고 안전이 가장 요구되는 이 크레인 부분에 대해서 하청을 좀 못하도록
좀 대책을 세울 수 없을까요? 이제 비용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자,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이거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은 이건 예. 시장 논리가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뭐 하청하지 마라. 비용 올려라. 네. 올리더라도 안전 강화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 일단 고소 작업대와 이동식 크레인 사망자가 6년 동안 각각 91명, 88명. 예.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거 이제 OECD 국가로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한 번 납작하면 또 대형 사고예요. 그렇죠. 자, 이건 바로 그냥 목숨을 잃는 사고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 고공 크레인이 예,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말만 그럴 게 아니라 정말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예. 필요한. 국감에서 사실 저 이런 거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 국감 그러니까요. 의원들이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대책을 추궁하고 이런 거 대책을 마련하고 환노에서는 이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오겠죠. 예. 나오겠. 너무 임박했으니까. 그리고 김영주 장관님이 그 삼선 의원 아니에요 민주당? 네. 저하고 개인적으로 무척 절친인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런 거 좀 다뤄보라고 진짜. 아니 김영주 장관님 이거 아주 꼼꼼하게 여성 장관으로서 의정 활동을 큰 그림보다도 꼼꼼한 활동에 아주 능했던 네. 분이거든요. 네. 철저하게 이거 조금만 고민하면 다 정답이 나올 것 네, 같은데. 하나만 제가 좀 보태자면 제가 사회부 기자 시절에 취재를 예. 해본 적이 있는데 예. 대한민국 정부가 크레인 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체가 없어요. 어허.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예. 지게차도 있고 그게 아. 거치식도 있고 타워 크레인이 있고 이동식이 있고 차량으로 옮겨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저 이삿짐 올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좀 한번 좀 국감에서 다뤄볼 만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여부 놓고 오늘 심리가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아직 이번 발표? 주 안에 이제 발표만 하는 건데, 아하. 자 석방될 걸 갖다 계속.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미래를 말하는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서울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길도 많이 막혔고요. 길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늦지 않고 방송국에 딱 좀 일찍 도착한 훌륭한 진행자 정봉주.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온 실시간 검색어 타워 크레인입니다. 의정부에서 사고 났고요. 안타깝게도 또 근로자 세 분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한중 통화 스와프 공식 종료 재연장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자 그리고 미국에 또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나파밸리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역 캘리포니아산 와인이 나오는 지역 3초 만에 축구장 하나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봉도사가 고른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나파밸리 사고는 지구촌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자, One Side of the World 세계의 또 한 지역 KT 턴스텔 노래 들으면서 1부 들어가겠습니다. One Side of the World.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 해야 원포인트 뉴스의 원조 SBS 원일이 논설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는 날이 참 깔끔해요. 네, 어차피 일찍 움직여갖고 기사도 잘 못 보는데. 네, 그런데 광고가 많아요. 예, 한참 기다렸어요. 그렇죠. 네. 지금 광고가 많은 게 우리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MBC로 가야 할 것이 뭐 그래서 그랬겠어요. 우리 봉도사님 인기가 좋으니까 아니에요. 이쪽으로 몰리는 거겠지. 그리고 저거 그러니까 마봉춘 파업하면서 그 영향이 있는데 네. 좀 파업이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갖고 해결은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시장도 좀 균점이 되고. 그럼요. 예. 방송 시장도 정상화 돼야 되는데 예. 빨리. 네, 뭐 비도 오고 날씨도 꿀꿀하고 연휴도 끝나 그러는데 어떻게 뭐 실검 뉴스 골라오신 게 뭐 나파밸리, 예. 뭐 크레인 사고 이런 걸로 고르겠어요. 아니 이 사고를 광고 얘기 해주셨어요. 마저 하면은 예. 그래서 좀 광고가 많긴 하지만 듣는 분들이 좀 짜증도 나고 그러지만 광고 없으면 또 제작도 못 하잖아요. 네. 그것도 광고 없으면은 우리 원일이 기자님 그 출연료 15,000원인가요?
아유 또 이런 또 국가 기밀을 또 이렇게 또 아니 사내 기자는 15,000원인가 10,000원인가 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절을 했어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광고도 정보고 예, 네, 또 그럼요. 광고주도 청취자고. 아니 무심코 듣던 게 내가 뭐 살려고 그러는데 뭐지? 그러면 그게 하나의 정보예요. 네. 그래서 광고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광고를 열심히 듣는 분들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시장 경제의 뭐 근본을 말씀하신 거라고 예. 이해합니다. 자, 뭐 저 실검으로 진짜로 나파밸리 산불 이거 미국에서 나는 뭐 자연재해인데 이게 실검이 될 정도로 지금 굉장하네요. 캘리포니아 산불은 위험해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 저기 농담이 있어요. 미국에서 도대체가 대책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가 캘리포니아 산불이고 두 번째가 트럼프의 막말이라고. 아하.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그 캘리포니아 그 산불이 말이죠. 예. 저 이제 실제로 가서 이제 여러 번 봤는데 대단해요. 막 어마어마해요. 이쪽 산에서 이쪽 산으로 박격포를 쏘는 것처럼 불꽃이 날아다니는 거 그렇죠. 직접 보신 예. 적 있어요? 이렇게 정말로 저는 누님이 캘리포니아에 살아요. 예. 보면은 왜 사람이 15명이나 죽지 그러는데 예. 가보면은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불꽃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 앞산에서 불이 나고 있으면 여기까지 안 오겠지 하는데 불꽃이 날라고 이쪽이 확 타버리고 예. 또 캘리포니아는 건조한 지역 아니에요. 예, 근데 아니 안타까운 거는 지금 시점이 이제 우기가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아. 지난 3월 달에 비 한 번 오고 지금까지 한 방울도 안 내리다가 10월 달이 접어들면은 이제 촉촉해지면서 비가 와요. 예. 우기에 접어드는 기간인데 요때 이제 비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이상 기온이라는 게 이게 디아블로 윈드라 그래서 아주 바짝 마른 건조한 바람이 시속 60마일로 부는 건데 그러면 시속 100km, 그렇죠. 100km가 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시속 20km가 되면 혹시 골프 치시는지 모르지만 골프공이 갔다가 뚝 떨어져요. 시속 25마일이 되면 골프공이 정말로 거짓말처럼 나를 향해서 거꾸로 날아오거든요. 그 드라이브 쳤는데 슉 돌아고 다시 나한테 떨어지고. 내 쪽으로 날아온다고요. 그게 시속 예. 30마일인데 지금 시속 60마일 이상 80마일까지 지금 분다는 건데 바람이 뭐 정말 불꽃이 박격포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그 밸리가 두 개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예. 실리콘밸리가 있고 나파밸리가 있는데 예. 차로 한 시간 반 거리거든요. 아, 근데 그럼- 실리콘밸리에는 예. 밸리가 없고 밸리가 없어요. 별리가 없죠. 예. 그냥 단지죠, 단지. 예, 제가 얼마나 무지했냐면은 예. 방조를 했는가 아닌지.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 그 사건 중에 아내가 자살하는 계기가 이 남편 이 피의자의 계부 어머니의 남자친구 내지 계부가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한 게 아닌가. 그 성폭행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 있거든요. 성폭행이 신고가 돼 있고 누가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계부가 지금 누구의 계부에? 그러니까 어금니 아빠. 어금니 아빠의 계부가 자기 아내를 어금니 아빠 아내를 8년간 성폭행했다는 그러니까 그는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중학생 피살 사건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크게 세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상당히 게 복잡합니다. 있더라고요. 계부의 성폭행, 아내의 투신 자살,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여중생의 살해 이 세 가지가 지금 복잡다단하게 엮인 사건입니다. 여중생 살해에 무슨 성폭행 흔적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요. 아직 일단 없습니다. 1차 부검 결과에는 성폭행 흔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조심스럽게 그런 예측을 하는 분들은 많아요. 딸이 아빠하고 자기 친구 둘을 남겨놓고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집안에서 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 도구들 같은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물론 이 피해 여중생의 성폭행 흔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많이 추론을 하는 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아이가 저항을 하니까 결국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게 아니냐가 현재까지 지금 추론인데 이 추론에서 명확하게 사실로 확인이 되려면 결국 이 어금니 아빠 이 씨의 진술이 있어야 사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딸의 진술이 있어야 돼요. 어금니 아빠는 왜 어금니 아빠예요? 이게 거대 백악종이라고요. 우리나라에 한 3명 정도만 걸리는 아주 희귀병이에요. 거대 백악종이요? 네, 그게 뭐냐면 이빨하고 잇몸 사이에 이 백악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 거기에 종양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입 이쪽이 이렇게 부어 올라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종양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얼굴이 기형적으로 변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빨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어금니가 딱 하나 남아있다. 나는 그래도 나랑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우리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모금 활동도 2006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모금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딱 보면 영상만 보면요. 정말 절절한 부정이 느껴질 정도로 내 딸을 나는 죽어도 된다. 내 딸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터지고 사실 국민들이 더 지금 아니, 황당해하고 온몸에 분노를 하고 문신이 있는 거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선의 천사의 상징으로 보이는데 그 부인도 온몸에 또 문신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문신의 그건 내용도 뭐예요? 중요합니다. 문신을 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신 자체가 팔의 대부분하고 무릎 위로는 다 문신이 돼 있는데 안에는 여성을 비하할 수 있는 문양이 좀 있습니다. 또 문양 비슷한 문양이 아내한테도 강제로 새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신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안에 내용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기부를 하는 부정에 의해서 기부를 받아서 딸을 키우는 사람 보이지만 다른 어떤 악마적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대목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리액션 좀 해보세요. 네. 이 기사 모르세요? 진지하게 알고 듣고만 있죠. 있어요. 진지하게 듣고만.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난 전 몰라요. 신문 안 보세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모르는 분들 김태현 많아요. 변호사 워낙 신문 안 정치만 봐요. 관심 워낙 정치만 알고 이런 주말부터 예. 또 일요일부터 지난 주말 추석 연휴기나 사실 신문에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이게 어금니 아빠라는 게 검색 1위 하면서 굉장히 그렇죠. 크게 다뤄졌어요. 예. 그런데 일요일자부터 이제 신문이 나오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오늘 4일째 이제 신문 사회면을 탑으로 장식하고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죠. 근데 일단은 정리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의 자체는. 근데 문제는 뭐가 남았냐면 딸인데 예. 그러니까 살인하고 사체 유기까지는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 살인 부분에서 자백을 했으니까 아빠한테 남아있는 거는 저기 이모 씨죠. 이름도 이제 오늘 아침부터는 공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영모인데 네. 예, 그 사람 같은 경우엔 살인까지 본인이 자백했기 때문에 살인하고 사체 유기는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살인 사건을 주사할 때 중요하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일단 유죄를 받은 시신이 있어야 되고 흉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건 나왔어요. 유무죄를 따질 때. 그다음에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기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물론 이 동기도 동기지만 만약에 이 남자가 그냥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거지. 그럼 살인인데 그게 아니라 뭔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그런 과정까지 갔으면 그건 강간살인이니까 죄명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량도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살해 동기가 밝히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준 변호사 말씀하신 게 이제 딸의 진술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딸의 진술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딸이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면제 먹여놓고 6시간입니다. 자니까 6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야, 너 나갔다 와. 저 나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빠가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는 자기 친구한테 뭘 했는지에 대해서 딸이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해 동기가 과연 나올까? 보다 흔적도 지금 없다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폭행 흔적,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백성 보사 얘기했던 그 각종 도구들, 그 도구를 썼다 하더라도 흔적은 이제 남게 마련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죠.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부검을 하면. 근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로 봐서 이제 정밀보험에서 나올 수도 있죠. 뭐 그죠. 정밀보험 나오면 이제 아직 현재 버전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현재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버전으로 봤을 때는 강간살인까지 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벼랑간에 안경을 벗었어요 그때 안경을. 황순원 씨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소나기. 자 김경님 감사합니다. 힘든 방송입니다, 이 기승 방송. 변호사 극중 노변 구구 쪽에 발 살짝 닦는 변. 좀 낫다 살짝 담근 살짝 편이에요. 담그면 좀 낫네. 자 그리고 또 명절 때 아주 재밌는 방송을 해갖고 빵빵 터졌는데 박준 변호사 그 부인께서 사고가 나셨다고. 예, 조금 명절 음식 준비하다가 예. 약간 좀 부상을 좀 입었습니다. 아, 화상. 예, 어우, 그래서 화상인데 수술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이렇게 그 사랑을 또 아 그럼 그때 우리 방송은 녹음 방송이었었나요? 예,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송을? 잠시 또 병원에서 병원을 우리가-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갔죠. 했었습니다. 깜짝 예. 놀랐네 예, 녹음 예. 방송인 줄 알고. PD한테 어깨 한 대 맞았어. 예, 예, 조금 그 화상 수술을. 예, 명절 음식 준비하다가 기름이 조금 되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수술 받고 어머, 지금 우리- 치료 받고 있습니다. 예. 웃잖아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조금 마음 아파하시고 앞으로 명절 음식은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100번의 방송에 소용 없어요. 한 번의 사고가 그렇죠. 훨씬 효과적이야. 아 죄송합니다. 효과적이라고 아닙니다.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 첫 번째 뉴스 백성 변호사님. 네. 그럼 국민의당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극중주의. 아, 저는 그런 의미의 극중이 아니에요. 예. 아니 뭐 오른쪽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또 진보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아니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극중주의 아니에요? 뭐 그렇죠? 꼭 뭐 그걸 표방하진 않아요, 그냥. 아니 근데 극중 맞는 게 대사는 왜 이렇게 맞다주의. 진지해요? 남한산성 극중 대사는 왜 이렇게 진지해?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죠. 아 무슨 다큐멘터리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책하고 대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남한산성 그 김훈 원작에 네, 그 작가님이 너무, 예. 대사를 바꾸지 않는 걸 조건으로 영화를 만드는 걸 허락해 준 거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김훈 네, 원래 이제 책을 영화화하면 좀 영화에 맞게 바꾸잖아요, 대사를. 시나리오 기본적으로 제가 영화 제작도 네. 해봤잖아요. 뭐 여섯 안 해본 게 없으시네요. 6번 정도 바꿔요 시나리오를. 시나리오 작가가 2-3번 바꾸고 감독이 또 한 3-4번 바꾸고. 근데 여기는 대사를 그대로 써달라는 거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더 무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우리들은 보는데 재미는 있더라고. 저도 되게 재밌어요. 예, 재밌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확 꺾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추석 꺾였어요. 영화, 가족 영화로는 또 마지막에 굉장히 좀 답답해지잖아요. 예. 보고 나면. 그러니까 추석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볼 영화로는 조금 부적합했던 거죠. 그러니까 2005년, 2007년 실화를 다룬 범죄도시. 이런 거 그냥 저는 그 빵빵 터지는 거 아니에요? 시사회에서 보고 그냥 쓰러졌습니다. 어. 빵빵 터져가지고. 빨리 보러 가야 될 텐데. 예. 자, 어금니 아빠? 네. 이거는 사건이 너무 이렇게 복잡단하게 사방팔방으로 튀어서 정리도 잘 안 돼요. 제거는 딱 날짜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난달 9월 30일이죠. 9월 30일에 이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자기 딸을 시켜서 딸의 초등학교 친구를 부릅니다. 그게 14살이에요, 딸이. 예.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가 이 딸의 부름을 받고 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요. 예.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참 희한한 건 딸은 나와요, 그 뒤로 집에서. 그러니까 그 자기 친구만 아빠하고 둘이 두고 나와서 바깥에서 노래방도 갔다가 놀고 한 8시 반쯤 들어가요. 근데 그 왔던 친구가 사망을 합니다. 이건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사망을 해서 그 다음 날 이제 10월 1일이죠. 10월 1일 날 오후 5시쯤 화날 때예요. CCTV가 아주 잘 보이는 장소에서 이 어금니 아빠가 여행용 트렁크를 하나 들고 딸이 같이 옆에서 도와줘요. 그래서 차에 싣습니다. 그리고 딸이 영정사진을 엄마의 영정사진을 딱 들고 차에 타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죠? 엄마를 추억하면서 동해안을 가는 그런 가족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영월에 가서 이 피해 중생의 시신을 유기하고 그 과정에 블랙박스도 다 띄고 가요. 동선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리고 10월 2일 날 여기서부터가 좀 황당한데 이 딸하고 뭔가 경찰 수사가 압박해오고 있다라고 느꼈는지 사체 유기에 자백을 하는 동영상을 찍습니다. 둘이. 아이고 내가 부인이 죽어서 자살해서 나도 따라 죽으려고 독약을 넣어놨는데 그걸 친구가 와서 먹고 죽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애를 유기했다. 그리고 10월 5일 날 이제 경찰이 급습을 해서 이 어금니 아빠와 이 여중생 그 딸 여중생을 체포를 하는데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면제를 엄청나게 먹어서 이제 그 아이의 시체는 영월에 있다까지 얘기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나서 회복이 됐고 처음에는 사체 유기만 했지 살인한 적이 없다 끝까지 부인을 했었는데 이 깨어난 딸이 아빠가 수면제 주라 그래서 같이 수면제 먹였다. 그 친구한테. 그리고 아빠가 좀 자기 말 안 들어서 좀 때렸다고 하더라. 그렇게 진술했어요. 이제 거기쯤 가다 보니 이 어금니 아빠도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어제 자백을 했죠. 살인에 대한 자백을 했어요. 내가 죽였다 자백을 했는데 문제는 왜는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지 이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이 요게 하나가 아닙니다. 2개 정도가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큰 카테고리가 또 더 있는 게 뭐냐면 아내가 얼마 전에 사망을 했는데 일단 투신 자살로 지금 경찰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의 폭행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자살할 것 같다 제가 그 예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평은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판부가 곤혹스러운 게 원래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치기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하고 그냥 재판부에다가 그냥 공을 탁 넘겨버렸어요. 그 기존에 했던 구속영장 중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을 갖고 좀 연장을 해줘라. 그 안에서 다시 좀 한번 그 해달라. 안에서, 예. 그래서 제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는데 경력 20년 넘는 판사 출신 변호사 3명한테 물어봤는데 3명 모두 자기 기억에 추가 영장 청구 없이 있는 구속영장 사실만 가지고
또 구속 연장을 한 사례는 기억이 없대요. 예. 왜냐면 그렇게 청구하는 경우가 그렇게 없으니까. 요청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예. 그럼 석방 될 거냐고 근데 물어보면 그건 또 장담 못 한대. 왜냐하면 재판에 원하는 재판 진행이 가장 핵심 아니에요. 딩동댕 그게 이제 그럼요. 핵심이니까.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 재판부가 자 합의하에 한다 우리 검찰과 변호인들의 합의하에 이제 구속을 유지할 건지 풀어줄 건지를 결정 이번 주 안에 하는데 만약에 발부를 계속 구속을 한다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거를 고지할 것이라고까지 미리 예고를 했어요. 재판부가 한다면이라고 정되지만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곧 나오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논평은 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헌재 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 야당은 강력 반발. 요것도 좀 소식해줘야 될 텐데. 되게 정치적으로 막 서로 주고받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이러는데 한마디로 뭐냐면요. 지금 저 대행 김희수 대행 체제가 97년도에 JP 총리설이 6개월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김희수 부결했잖아요. 헌재 소장이 국회 넘어서 국회에서 부결시킨 거예요 사실상. 부결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법대로 하면은 원래는 다른 재판관을 뽑아서 다시 들이밀어야 되는데 예. 청와대가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6분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하죠. 그분들하고 저 친한 분들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분 때 임명돼 그 두 예. 대통령 때 임명되었던 헌재 소장, 다른 사람은 싫은 거야. 지금. 재판관들. 그래서 김희수 대행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강일원 재판관으로 새로 추천하는데 강일원 재판관은 곧 임기가 내년 9월로 또 끝나. 그러니까 청와대 그것도 싫은 거예요. 김희수도 1년 남았잖아요. 예. 김희수 재판관도.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대행으로 가겠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내년 9월까지 이제 끌고 가는 거는 이제 불가피해졌는데 예. 자 이게 국회에서 부결시킨 이 사람을 또 대행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국회하고의 협치를 깨는 거 아니라는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치적 이해득실은 그건 좀 따져봐야 돼요. 약간의 감정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기분 나쁘면은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청와대도 있죠. 국회까지 넘어갔고 이렇게 헌재 소장이 부결된 경우도 없고. 아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 김희수 소장이 특별히 하자가 없다라는 걸 야당이 인정을 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부결시킨 점이 기분 나쁜 거야 청와대는. 그게 본질이고요. 예. 야당은 부결시켰으면 좀 못 이기는 척하고 내리고 다른 사람 올리면은 못 이기는 척 해줄 텐데. 야당이 지금 많은데 주로 어디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나요? 다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국민의당은 또 김희수 한 다음에 후폭풍이 심하니까 그렇죠.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하면서 뒷수습까지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더군다나 전북분이기 때문에 예. 전북도 이 호남 민심을 고창이에요, 고창. 예. 이 호남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죠. 예. 그건 이제 그 전 얘기인 거고 지금 상황은 어찌 됐든 이렇게 약간이 아니라 많이 감정이 섞인 지금 이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래서 부결시켰으면 그래도 그럼에도 그럼 그 이유를 대행 체제로 가고 뭐 다른 분으로 네. 가든지 아니면 그 다음 그 스텝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대행 체제로 간다? 그러면은 뭐 막가자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죠? 지금 국감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은 뭐 부결됐는데 대행으로 가나 보지 이게 뭐 큰 의미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이게 폭발력이 굉장히 강한 문제예요. 그래요? 여야 간에 지금 이게 감정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하. 단순히 이 정치적 공학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이렇게 끼면은 이게 잘 안 풀릴 수가 많아요 이게. 감정은 풀어줘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앞으로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될 서범숙님, 겁니다. 왕기자님 목소리 볼 수 있어요. 김진만님, 봉도사님 오늘 정탐적 같아요. 멋져용. 자, 원일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3변 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추석을 뜨겁게 달궜던 3변 시대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예, 자 신라의 김태현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예, 화개장터 박지훈 변호사님. 네,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댓글에 세 분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이렇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기순 변호사고요, 저는요. 기순. 그리고 기순. 예, 기순했다고. 난 박기순 닮았다. 아니요, 기순했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여권으로 왔으니까 귀순이죠. 백성원 변호사는 극중도 변호사고 예. 그리고 극중도는 뭐야?
아주 중간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극중주의. 네, 안철수 대표랑 좀 달라요. 김태현 변호사는 극우 변호사라고 이렇게. 아 저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눈물 둘렸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 눈물 흘린 건 아니고 네. 옆에서 눈물을 뚝뚝 닦았죠. 떨어, 뚝뚝 떨어지더라고. 뚝뚝. 와. 아, 또 오늘도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하나요? 난 소나기가 오는 줄 알았어. 아니, 눈에서.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 얘기한